자, 마지막 단원이고요. 마지막 단원인데 조금 볼륨이 조금 돼요. 여기는 한국 지리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그래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습니다. 나중에 통사 기출문제 예시문항 나오고 보여줄 건데 조금 내용이 심한 내용으로 나왔어. 너네 수능 2년 뒤에 봅시다. 근데 뭐 물론 예? 기말고사 나올 수도 있고 통사 예시문항이 뭐 이런 느낌으로 나왔는데 뭐야 좀. 이런 게 이거 풀어야 돼. ABC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나 표가 이게 문제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해보면 그래도 어렵긴 한데 차근차근 해도 그래도 문제가 잘 안 풀리긴 한데 그래서 차근차근 해봅시다. 생각보다 어려운 거야 진짜. 기후 많이 했잖아. 기후보다 어려운 거 같은데. 기후도 심한 내용이 좀 어려운 거지. 여기는 그렇게까지 심한 내용은 안 들어갈 겁니다. 일단 봅시다. 그러니까 단원명이 도시화인데 그래서 도시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울 거야. 근데 도시는 뒤에 나오겠지만 1차 산업이 비중이 좀 작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좀 많은 지역을 도시라고 불러. 1차 산업의 비중이 더 큰 지역은 촌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뭔지를 알아야 도시와 촌락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안 가르쳐줘 학교에서. 왜냐면 이런 걸 다 가르치잖아. 나중에 2학기 때 경제 파트 보면은 기본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거든. 근데 심한 내용이 다 들어가. 이런 거를 다 넣으면은 통합사회 교과서 한 1.5배로 더 두꺼워져야 돼요. 기본 내용이라서. 이거를 근데 모르고 이 도시화를 제대로 배우면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겠죠. 그래서 내가 다 넣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 정도 알아야지. 이 정도. 근데 산업 구조를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뭔지 정도부터 기본이니까 알고 갑시다. 자, 산업이 뭐냐면 생산물을 만드는 일이 산업이야. 생산물이 생산할 때 산이죠. 생산하는 생산물을 만드는 일이죠. 일업자. 생산물이 뭐냐면 이것도 2학기 때 빡세게 배워요. 경제 파트에서 2학기 때 경제가 들어가거든. 다행히. 예? 1학기 때 경제가 없어. 2학기 때 봅시다. 이학기 망했다. 우리 2학기 때 벌써부터 망해. 근데 진짜 못해요. 중3 때 했어. 중3 때. 근데 진짜 그거 진짜 못해요. 저 그 설명가 다 틀렸어요. 다 배워야지 뭐. 2학기 때 배우자. 배우면서 되죠. 여기는 뭐 쉽나? 여기도 다 어려운데. 자, 그래서 생산물이 어떤 게 생산물이냐면 2학기 때 나오니까 미리 알아주세요. 재화 서비스를 합쳐서 생산물이라고 그래요. 제가 서비스. 재화 서비스의 생산물이죠. 자, 생산물은 그래서 재화 서비스는 차이점이 뭐야? 이 중3 때 배웠는데 둘 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걸 생산활동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가가치 중에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 그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서비스라고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물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서비스 생산 중인 겁니다. 너네가 고객이고요, 그죠? 내가 월급을 받잖아. 그래서 GDP에 찍히는 액수라고 이거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재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거 서비스. 영화 티켓 재화, 영화 관람 서비스다. 어렵죠. 자, 근데 이제 1, 2, 3차 산업이 있는데 1차, 2차를 합쳐가지고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1차 산업이고 2차 산업이라고 불러. 3차 산업은 서비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근데 둘 다 재화를 생산하는 건데 1차든 2차든 눈에 보이는 거 생산한다고 왜 두 개를 나눠놨냐? 여기는 자연으로부터 바로 재화를 가져오는 게 1차 산업이야.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농림어업을 얘기합니다. 농림어업이에요. 자, 자연으로부터 가져오는데 땅으로부터 재화를 가져온다. 뭐예요? 땅으로부터 재화를 가져오는 거? 농업. 그래서 그 밀, 벼, 뭐 버섯 뭐 이런 거 지치하죠. 그리고 바다로부터 재화를 가져온다고 해요. 어업이잖아. 양식업, 뭐 고기 낚는 거, 낚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목재 가업 이게 숲을 임자거든요. 산에서 무언가를 가져오는 걸 임업이라고 해요. 배웠잖아 우리 기후학 할 때. 산지 지형에서 할 때 그 밭농사 임업, 광업할 때 그 임업입니다. 그래서 농림업, 목축 등을 1차 산업이라고 해요. 이거는 자연에서 그냥 바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낮습니다. 부가가치는 어떻게 하면 높아지냐면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치? 너네가 의사, 변호사가 왜 돈을 많이 받는지? 걔네는 하고 그치? 전문직은 내가 내일 당장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어. 의대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뭐 거기도 뭐 수련이 뭐 레지던트 말까 쭉 몇 년 해야 되잖아. 그 변호사 하는 것도 로스쿨 졸업해야 되잖아. 되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 기간이 길어.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근데 편의점 알바는 왜 월급이 좀 최저시급에 가깝냐면 내가 내일 편의점 알바를 지원해도 내일 할 수 있죠. 대체가 쉽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그냥 캐다 쓰면 되기 때문에 좀 발전이 낙후된 국가도 쉽게 진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낮은 겁니다. 근데 2차부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람이 이걸 가공해야 되거든. 공장이 지어져야 돼. 공장이 2차 산업이에요. 공장. 사람이 그걸 가공하는 게 2차 산업입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일반적으로 광공업이 들어가요. 광공업. 광업은 이거다 이거. 마인크래프트를 했죠. 광업. 그래서 광업이 분류마다 다른데 1차 산업으로 넣게 자연에서 그대로 캐는 거잖아. 1차 산업으로 넣기도 하거든. 근데 교과서 분류로는 2차 산업으로 들어가 있다. 왜냐면은 이 광업이라는 게 공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를 보기 때문에. 뭐 공장 돌리면 뭐 있어야 돼? 석탄. 그지? 석탄도 광업이잖아. 그러면 공장에서 물건 만들려면 뭐 있어야 돼? 철광석. 철광석 캐는 것도 광업이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업이 1차 산업적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공업하고 붙어 다니기 때문에 광공업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건설업, 제조업 이런 거 전부 다 2차 산업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 여기부터는 이제 뭐 도로 깔아야 되고, 뭐 공장 지어야 되고, 뭐 숙련 노동국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조금 진입장벽이 빡세니까 일반적으로 밑으로 가면 부가가치가 많이 올라간다. 괜찮지? 그리고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에요. 서비스 생산하는 게 3차 산업입니다. 1, 2차 산업 빼고는 전부 다 3차 산업이에요. 금융, 교통통신, 관광, 의료. 지금 내가 하는 거 3차 산업이에요. 나름 부가가치가 좀 낮은 3차 산업이긴 하지만. 그래서 서비스 산업 같은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에서는 이 공장 들어서면서 도시가 건설되거든. 그다음에 공장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서비스업이 생산되면서 3차 산업이 발전합니다.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주로 금융이랑 관광이랑 이거는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불리거든. 관광산업. 부가가치가 엄청난 산업이야. 우리도 요새는 관광산업들 많이 서울에 관광객들 많이 온다거든. 그리고 유럽이 그 다 해안가 지방에 있잖아. 영국이 금융의 국제 금융 허브, 뉴욕 이런데 금융 산업 이런 거 엄청 많이 발달해. 우리나라가 한때 노동시간 탑을 찍은 적이 있거든요. 세계 노동시간 탑. 지금은 멕시코한테 추월 당했어. 요새는 중국이 이런 거 한다더라. 667 996 운동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데 주 6일이야. 노동시간을 갈아 넣는 거지. 근데 왜 이렇게 노동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냐면 우리가 왜 한때 노동시간을 탑을 찍었었냐면 2차 산업이 발전 중인 나라에서 노동시간이 길어져요. 자, 1차 산업은 그 땅 뭐 바다 이렇게 낚시하고 반농사하고 뭐 그런 거잖아. 밤이 되면 일을 못 해. 그치? 겨울에는 농사를 못 짓죠. 그래서 강제로 내 노동시간이 정해져 있어. 근데 2차 산업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수익이 늘어나는 거야? 그냥 사람만 갈아 넣으면 수익이 늘어나요. 그것도 정비례해요. 정비례. 갈아 넣은 만큼 수익이 늘어나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어떻게 최대한 많이 일하게 하고 싶겠지. 그죠? 그래서 1차 산업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조금 희생해서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안 그러면 쉽게 대체되니까. 그래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다가 3차 산업이 발전하면은 고부가가치 산업. 그러면 같은 시간을 일해도 좀 돈을 좀 같은 시간을 일해도 시간을 좀 덜 일하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노동시간이 좀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위주로 산업 구조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래.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선진국들 비해서는 노동시간이 좀 많은 편이거든. 우리나라 그 전체 산업에서 2차 산업 비중이 좀 높아서 그래. 물론 첨단 2차 산업이 첨단 반도체 이런 거니까. 근데 그것도 노동 갈아서 하는 거잖아. 개발하는 뭐 R&D 부서가 거기는 뭐 이렇게 뭐 조금 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반도체 조립하는 거는 평택의 반도체 공장 이런 거 뭐 3교대로 일하고 만든단 말이에요. 힘들어요. 여튼 서비스 산업 따지고요. 그다음에 이 서비스 산업 중에 4차 산업은 아직 정확하게 정의되지 않았어. 근데 밑으로 갈수록 어때 느낌이? 좋아 보이죠? 미래 산업 같아 보이잖아. 그래서 아직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3차 산업, 서비스 산업 중에서 미래를 선도할 산업이라고 좀 짐작되어지는 산업들을 뽑아서 4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체로 지식정보산업인데 지식정보산업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서 그렇게까지 명확한 개념이 아니야. 일반적으로 로봇, AI, 바이오, 생명공학 같은 거를 꼽고 있습니다.
괜찮죠? 예. 다 마스터해 주면 돼. 이제 도시가 뭔지 알 수 있어. 도시는 농촌이 촌락이고 혹은 어촌이 촌락이고 그거 아니고 공장 들어서거나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을 도시라 그러는 거다.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도시화란 1차 산업이 비중이 늘어나고 2차 3차 산업이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맞아 틀려? 맞아요. 도시화란 1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고 2차 3차 산업 비중이 줄어드는 걸 뜻한다. 맞습니까? 예. 틀려요. 네? 이거를 산업화라고 합니다. 아. 산업화. 여기는 교과서 용어 정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맨날 낚시 문제로 한 번은 틀립니다. 한 번은. 선생님. 저 밑에 게 도시화. 이게 도시야, 도시야. 도시화. 자, 도시는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이거 오타네. 미안합니다. 오타다. 이거 잘못됐네. 바꿔야 되겠네.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게 도시화네. 아. 오타. 미안합니다. 반대로. 근데 도시 쉬는 시간? 10분 쉬다 오세요. 예. 예이. 보자. 자,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도시라고 하는데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 이 산업화의 정의가 이래요. 1차 산업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걸 산업화라고 합니다. 근데 도시화는 뭐냐면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다. 도시 인구.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성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성. 이 도시성은 도시적 생활 양식을 도시성이라고 한다. 밑에 나오거든요. 도시성에 대한 내용이. 도시성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개인주의적, 이해탄생적, 이차적, 간접적, 비대면적 인간에 대한 형성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도시적인 거잖아. 이해타산적이고, 이차적이고, 간접적이고 이런 거. 이차적인 건 뭐냐면 어떤 수단을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친목 집단만 그래. 친목 집단과 만남 자체가 목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2차적인 관계예요. 너네는 나를 왜 만나요? 성적을 올리려고 만나는 거야. 나는 돈벌이 수단이 돈을 위해서 너를 만나는 거야. 2차적인 관계. 이거 그때 했던 얘기잖아. 돈벌이 수단. 2차적 관계. 인간합니다. 도시성이 확대되면 이전에는 그냥 주변에 다 아는 사람이잖아. 도시 조그만한데 농촌 지역의 지역사회 이런 거. 그래서 그냥 길 가다 만나면 이제 뭐 식사하고 막 그런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네가 좋긴 하지만 가르치는 것도 재밌긴 하지만 돈을 안 주면 너네를 안 가르칠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게 도시성이고 도시성이 확대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만 외웁니다. 내용이 별로 없죠. 산업화란 1차 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2차, 3차 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도시화는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성이 확대되는 현상이다. 20초 줄게요. 외웁니다. 산업화는 뭐가 줄어들고 뭐가 늘어나고 도시화는 뭐랑 뭐가 늘어나고 옆에 나와 있잖아. 20초 있다가 아무나 시킵니다. 10초? 5, 4, 3, 2, 1. 예진아, 도시화가 뭐니? 네? 도시화가 뭐예요? 도시화. 저요? 너. 그 도시 인구 늘어나고 도시성 늘어나고 도시화성이 확대되는 현상입니다. 예은아, 산업화가 뭐예요? 산업화. 1차 산업 비중이 그리고 2차 산업 늘어나는 겁니다. 둘이 맨날 이렇게 오답선지로 도시화란 이걸로 나오거든요.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교과서에 용어가 이렇게 나와요. 자주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자, 도시화가 뭐라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랬다. 그죠? 그러면 내용을 도시화율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다. 뉘앙스만 보고 맞춰보세요. 1970년에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51%래. 51%라면 1970년에는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농촌 인구보다 많을까요? OX. 아니요. 맞습니다. 도시화율의 정의가 뭐야? 도시화가 뭐라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라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도시화율은 도시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7번의 비율. 그래서 1970년에는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51%라는 얘기고, 그러면 논촌 반대말이죠. 도시 반대말이 촌락이니까 촌락 인구는 몇 %라는 얘기야? 49%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실제로 1970년에 약간 50.7%인가 그래요. 실제로
왜냐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맨날 51% 정도로 나오는데 그럼 도시 인구 비율 50%니까 도시 인구 비율이 더 많겠죠. 농촌 인구가 많다. 그러면 이게 애들이 뭐랑 헷갈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0% 이상이거든. 대부분 선진국들은 90% 이상이야. 자, 근데 우리나라가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도는 알죠. 여기 지역 가끔씩 묻기 때문에 도시화하면서 주요 도랑 주요 시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광역시 정도. 우리나라가 조선은 8도인데 우리나라 몇 도예요, 총? 조선 8도, 한국 6도다, 6도. 얘기를 했니 이거? 안 했니? 우리나라는 뭐가 떨어져 나간 거야? 평안도랑 함경도가 없어요. 북한 거지. 괜찮죠? 그다음에 그 여기가 서울 주변을 뭐라 그래? 경기도. 틀기자를 써가지고 서울 주변 지역입니다. 서울 주변 지역이 경기야 그냥. 고려시대 때부터 나오죠. 한국 수업 때 배웠잖아. 여기가 무슨 도? 강원도. 강주랑 원주 지역이다. 원주 지역이 강주랑 원주가 주요 지역이라 가지고. 그다음에 밑에는 하삼도라고 그러지. 땅땅땅 뭐 농사 잘 되는 지역 하삼도.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다. 밑에 있는 거는 제주도. 그래서 섬도자로 쓸 때는 그냥 우리가 제주도 섬 얘기하는 거고 행정구역으로 쓸 때는 그 길도자 써요. 그 경상도, 전라도 할 때처럼 뒤에 길도자를 쓰면 특별 자치도로서 제주도를 얘기하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6도입니다. 괜찮지? 네. 근데 그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90%가 되려면 이게 면적이 되면 안 돼. 뭔 얘기냐면 전라도랑 강원 인구 비율을 보여줄게요. 인구 비율. 우리나라 인구가 총 5천만이지. 5천만 중에서 서울에 얼마가 살아요? 1,000만이 산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동시에 얘기하면 1,000만의 말씀이 되죠. 이런 드립을 막 들어봤잖아. 우리나라 서울 인구가 1,000만이기 때문에 동시에 얘기하면 1,000만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주변이 서울 주변 지역을 경기까지 포함해서 경기 서울을 수도권이라고 하거든. 이 수도권은 인구가 총 합해서 얼마야? 2,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인구의 절반이 여기 살아요. 수도권에서. 그다음에 이 절반의 나머지 절반이 어디 사냐면 부산이랑 뭐 울산이랑 포함해서 경상도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1,250만 정도 여기 살아요. 나머지 4분의 1이 여기 나눠 살았어요. 얘네는 거의 인구 없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 그 경부고속도로 뚫고 수출주도 중화공업 육성하고 이러면서 일자리가 주로 경상도 지역에 생겨서 그래요. 이거를 박정희가 지역 감정이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지역 감정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지역 감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지역 감정이 생긴 거는 1970년대에 처음 지역 감정이 생겼어요. 이전까지는 주로 평안도랑 조선시대까지는 평안도랑 경기도 지역이 서로 이제 경쟁을 지기서서 평양이랑 서울이 둘 다 잘 나갔잖아. 근데 왜 1970년대에 지역 감정이 생겼냐면 전라도에 그때 이제 우리나라 7대 대선인가 7대 대선에서 전라도 대표로 김대중이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박정희가 이제 7대 대선이니까 박정희가 3차 집권하려고 할 때서 박정희가 1, 2차 때 여기 지역만 경상도 지역만 막 그 건물 짓고 뭐 도로 깔고 막 그 공장 짓고 해서 육성하고 해가지고 김대중이가 나와가지고 나 전라의 아들 김대중이가 또 박정희가 되면은 경상도 지역만 발전할 겁니다. 나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박정희도 저기 전라도 지역 막 김대중이가 전라도 하고 있으니까 얘는 또 구미 출신이거든. 경북 구미 출신이라고 내가 이렇게 막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지역 감정이 나온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비판받으면서 박정희가 여기만 키웠을까? 자리가 좋아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 교역국이 어디였으니까. 우리나라 물자가 없잖아. 우리는 무조건 수출 주도 중화하고 막 육성할 거 없어. 딴 데서 싸게 산 다음에 비싸게 만들어서 조립해서 파는 것만 우리나라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없었거든. 근데 우리나라 그때 교역국이 어디니까? 일본이랑 미국이니까. 제일 가까운 데 어디야?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뚫은 거죠. 그때 만약에 중국이랑 교류를 했으면은 지금 당진 뭐 이런 거 제철소 있고 당진 뭐 이런 데서 뭐 항구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인천 이런 거 교류 많이 해요 중국이랑. 오히려 2000년대 후반에는 이쪽 서쪽 루트가 더 교류가 활발한 거지. 중국이랑 교류가 많이 되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중국이랑 교류가 없었으니까 여기만 키운 거고. 그래서 인구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쓸데없는 얘기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요. 근데 인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면적으로 도시화율이 책정이 되면은 여기 뭐 전라도
여기 다 농촌이잖아. 촌락 지역이죠. 강원도 산골짜기잖아. 촌락 지역이죠. 충청도는 그나마 좀 있긴 한데 인구가 좀 적은 거고. 그래서 면적으로 따지면은 얘가 한 20-30%는 넘겠죠, 훨씬. 근데 여기는 뭐가 없다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다고. 왜? 일자리가 없으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여기 지역에 경상도 막 경기도 이런 데만 몰려 있으니까 도시와 율이 90%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인구 비율을 뜻합니다. 도시와 율은.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미래 교사용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치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다. 교과서마다 다 달라가지고 보석은 미래이니까 요 수치를 외우고 비상은 따로 안 나오거든. 근데 이런 개념이 시험에는 좀 출제가 되는 편이라서 수치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 세 단계로 나눈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도시화율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도시화율 그래프고 교과서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게 한국지리나 뭐 세계지리 내용에서는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인문학에서 요 그래프가 맨날 나와요. 이렇게. 여기가 무슨 단계라고? 초기 단계. 두 번째 무슨 단계? 가속화 단계. 세 번째 단계 무슨 단계? 종착 단계입니다. 근데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각 단계에서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데 칸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어떤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초기 단계는 아직 발전이 되기 전이다. 자, 개도국이다. 개도국이야. 개발도상국이야. 그러면 C 단계야, B 단계야.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 B 단계입니까? C 단계 아니라? B 단계야. 개발도상국은 도상이 길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야. 여기는 저개발국이라고 불러요. 개발이 안 된 국가지. 근데 아까 그 도시화율이라는 게 이게 도시화율 곡선이죠. 도시화율. 도시화율이 뭐라고 아까? 도시화율이 무슨 뜻이라고? 도시인구 비율이다. 도시인구 비율. 그래서 예전에는 다 촌락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도시로 갈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대부분 도시에 사는 거야. 수도 정도나 도시라고 부를 수 있지. 2차, 3차 산업이 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공장이 전국 각지에 막 들어서고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산업이 있던 나라에 공장이 들어서면은 그쪽이 훨씬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깥에서 1시간에 10,000원 벌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옆 동네에 있는 김씨가 도시로 노동자로 간대. 오랜만에 전화를 했어. 김씨 잘 지내니까 난 여기서 1시간에 30,000원씩 벌어. 난 어떻게 해야겠어? 때려치고 도시로 가야지. 그지? 1시간밖에 10,000원밖에 못 버는데 3,000원 번다니까. 그래서 다 때려치고 쭉 이렇게 도시로 가는 게 무슨 단계겠니? B단계다. 그래서 B단계에 다 농사를 공장이 들어섰는데 공장은 무슨 돈이 잘 된다며. 그래서 갑자기 급속도로 도시 인구가 늘어요. 부가가치가 더 높으니까 같은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저기서 돈을 훨씬 많이 준다 그러면 그걸로 가야지. 그죠? 강사도 이렇게 돈 더 많이 준다는 학원이 있으면 그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지. 언제 떠날지 모르겠다. 여튼 그래서 이렇게 급속하게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인데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야? 촌락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하는 거야.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지? 이촌향도라 그런다. 촌락을 이탈해서 도시로 향한다. 이촌향도. 괜찮죠? 이촌향도. B단계에서 있다. B단계에서 이촌향도. 내용만 좀 알아두세요. 뒤에. 이게 원래 본문에 넣어야 되는데 본문 내용 넣기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시험에 조금 심한 내용이라서 안 나오는 학교도 좀 많을 수 있어. 근데 일단 알아두세요. 나올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마 언급은 될 겁니다. 이촌향도. B단계고요. 근데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렇지, 중학교 때 똑같이 나와. 중3 때 나오잖아. 다 배운 거야.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서 똑같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지. 별로다. 뭐 별로야? 내용이 더 어려워. 어? 아니 여기는 오히려 중3 내용이 더 자세히. 이런 거 통합사회 교과서에 안 나오거든. 근데 이거 중3 때 나오잖아. 검사면 아직도 다 배우시고 중간지역 그치? 성동구가 중간 지역이라는 것밖에 모르겠어요. 성동구 정도는 중간지역이 있고 공업지대니까. 중간지역 아닐 텐데. 주변 지역 주변지역이에요, 주변지역. 중간지역은 쓰던가 아는 사람. 나오고 조금 이따 합시다. 일단 요거부터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무슨 단계? 종착 단계랬다. 종착 단계에서 어떤 인구 이동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온 거죠. 도시에 막 나와가지고. 그리고 참고로 도시 문제가 발생한다. 도시 문제가 더 활발하게 진행돼. 도시 문제가 더 심각해. 라는 표현이 나오면 B단계야, A단계야. 어디가 도시 문제가 더 심각할까? A. B단계다. 아오? 우리 중학교 때 기억을 펼쳤어.
여기는 도시 문제가 조금 완화돼요. 왜냐면은 요 단계에 뭐가 나타나냐면 역도시화 아 맞아요. 인구의 교외화 현상이라거나 인구의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중학교 때 기억이 새록새록. 교외화는 다한 얘기지. 교외화는 요까지는 알 필요 없고 제이턴 이거는 유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이턴 유턴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 안 나와요. 인구의 제이턴 현상인데 인구가 이제 2촌 양도해가지고 집 촌락에 있다가 도시로 온 거지. 근데 도시가 너무 어떤 거야?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도시 문제가 각종 도시 문제가 활발하는 여기서 나타나. 이제 막 사람들이 다 차끌고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 그럼 사람들이 이제 공간 한정돼 있는데 다 사람들이 오니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서 불량 거주 주택 막 이런 거 많아. 공해 문제, 소음 문제, 제대로 도시 계획도 안 된 상태로 도시가 중구난방으로 지어지니까 도시가 주거 환경이 엉망진창이야. 이런 겁니다. 열섬 현상 심화되고 호수 피해 나오고. 그렇죠? 녹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집값 비싸서 못 살겠네. 바깥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아예 바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촌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왔다 갔다 할 출퇴근할 정도로 주변 지역에 멈추어 있는 거지. 거기 주거 지역을 따로 꾸리는 거지. 베드타운으로. 그걸 교외화해야 돼. 교가 중심지를 얘기한다. 중심지. 수도 그러니까 교통 중심지를 교라 그래. 들교자를 씁니다. 여기서 옛날에 물건 교류하고 상품 거래하고 마을 간에 교역하고 그랬대. 그래서 여기가 중심지고 중심지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죠. 근데 완전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제이턴이야. 괜찮죠? 그래서 그 223쌤 강의 들으니까 이거 들이치던데 처음에는 다 이제 이촌양도 하지. 서울대 목표, 인서울 목표로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적지가 교외화 되는 거죠. 현실적이죠. 교외화 하지 말고 서울 가야지. 인서울 가야지. 인서울도 그렇지. 인서울도 잘한 거야. 그래서 교외화 되지 말고 다 주변에서 해야지. 인서울이 힘들대. 아니 성수구에서 인서울 힘들지 않아요? 인서울 정도는 뭐 나는 3등급 정도면 돼. 네? 3등 아니 여기는 2등급 정도. 평균 2등급 정도면 돼요. 2등급 대 초반. 인서울 1등급에서 계세요? 1말 2초인데 1등급 말 2등급 초가 아슬아슬하게 걸려. 왜냐면 평균 3등급 정도가 9등급제에서 인서울 끄트머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름난 대학 뭐 건동홍 정도 가려면 평균 2등급이고 그 위로 올라가려면 평균 뭐야 2등급. 지금 이거 9등급제 기준에서 평균 2등급일 때 건동홍 정도 라인이라고. 평균 2등급이요? 평균 2등급! 2등급에서 5등급제에서 5등급제에서는 1등급 중반이겠지. 네? 와. 평균 2등급이 1등급 때 중반이겠지, 지금은. 5등급제니까. 못 그 정도 돼야 건동홍은 가지. 야 모르겠다. 야 니네 둘이 못 가겠어. 여튼. 나 제주도 갈래. 그러다가 지역에 정착하는 거 말고, 교회화 말고, 아예 그냥 귀농하는 인구도 생겨. 이걸 역도시화라 그래. 이건 완전히 돌아가는 거지. 자, 도시화가 뭐가 늘어나는 거라고? 도시에 뭐가 늘어나는 거라고? 도시 인구가 늘어나는 거라고? 그러면 역도시화는 무슨 뜻이겠니? 도시 인구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간다는 얘기야? 촌락으로 간다는 얘기지. 역도시화 현상도 나타난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역도시화하는 인원보다는 다시 도시로 오는 인원들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완만하게 늘어나는 편입니다. 귀농하는 인구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얼마나 되겠어. 일반적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가 더 많으니까 90% 넘게 되는 거죠. 3단계 때. 이촌양도 뭐 그런 용어를 쓰진 않다. 이동향촌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고 그냥 역도시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도시에서 이탈하는 거죠. 역도시화, 도시 인구 비율이 줄어드는 거. 이게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 도시 문제가 심각한 건 여기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래. 단기간에. 어디가 기울기 가장 급속해? 여기. 자,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건 언제야? 도시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거. 무슨 단계야? A 단계다. 도시화 속도가 가장 빠른 건 언제야? 2단계다. 이촌양도 여기서 나타나고 역도시화 현상 여기서 나타난다. 도시 문제가 활발한 것도 여기 나타난다. 괜찮죠? 여기는 저개발국이라 그래요. 개발도상국 C 찍으면 안 돼. 이건 아까 무슨 단계라고? 설마. 아니 그거지. 초기 단계. 무슨 단계라고 B단계? 가속화 단계. 가속화되고 있죠. 가속화 단계. 3단계 종착 단계라고 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개발 국가가 있어요. 저개발국 있지. 뭐 아프리카 부족 사회 이런데 거기는 공장이 안 들어선 사회는 저개발국이에요. 공장이 들어서면 전부 다 개발도상국으로 가. 괜찮죠?
그리고 그 가끔씩 너네 중3에는 나오는데 고1은 안 나오고 중3에는 나오지. 자, 선진국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뭐 이후로 가속화 단계야? 산업혁명 이후로 18세기 후반입니다. 약 1800년대 이후입니다. 18세기 후반이라서. 근데 개발도상국들은 언제?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개발도상국들은 언제부터 가속화 단계야? 1945년부터입니다. 무슨 연도야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들이 독립하니까 원래 식민지였던 이제 선진국에서 시켜가지고 억지로 개발하던 거 이제 우리가 개발하려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 1945년부터 급속한 산업. 그래서 여기는 예전부터 천천히 완만하게 올라가는 거고 선진국이다. 나라의 뭐 이런 거 특징을 구하시고 이거 나온다. 괜찮죠? 여기는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괜찮죠?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식민지를 받아. 1945년부터 원래 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터져서 6.25가 터져서 1960년대부터라고. 겁나 빨리. 그지? 여기 사실은 한 가지 기적이잖아. 이 사례,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많이 없대요. 올라가서 이제 한참 남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잡시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누가 이제 도시인구 기후지고. 요거는 미래 교사연구 가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서 고사문 좀 외워두세요. 초기는 25%지만 그러니까 종착이 70%, 75% 못하다. 75% 아니고 70%라는 거 정도만 알아주세요. 그리고 이 교과서마다 수치가 좀 달라. 왜냐면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언제를 가속화 단계로 본다, 언제를 종착 단계로 본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아둬요. 참고로만. 그리고 이상 교과에는 이 수치가 안 나와요 제대로. 그러니까 너네는 수치를 알 필요는 없고 고사만 외워두세요. 괜찮죠? 심지어 그냥 교과서는 안 나옵니다. 교사는 교과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거 내부 지역 분화, 생태학 변화, 생활연수 변화 이런 걸 좀 볼 겁니다. 제일 처음에 내부 지역 분화를 봅시다. 내부 지역 분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자, 초기 도시 발달 시 여러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나오거든. 자, 원래는 도시 이전에는 뭐였던 거야? 지역이. 당연히 촌락이었죠. 촌락에 그냥 다 이렇게 뭐 학교 있겠지. 애들 댕겨주니까 뭐 가정집이 이렇게 있고 집도 이렇게 있고 그렇죠. 여기 다 뭐야? 논밭이야. 논밭이 있습니다. 논밭이 막 이렇게 있다가 그러니까 농사지고 가고 뭐 길 뚫려 있고 강 흐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갑자기 뭐 정부에서 뭐 산업 인프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투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공장이 들어섰네. 공장이 들어섭니다. 공장이 막 들어섰는데 이쪽에 연기가 나오는데 사람이 그러면 이제 이촌양도해가지고 주변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겠지. 집들이 막 늘어나. 갑자기 늘어나.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이 인구를 대상으로 한 뭐 마트 같은 거, 대형 마트 같은 거 들어서고 뭐 병원도 들어서야 되고 뭐 백화점 말고 백화점 3층 빌딩 말고 막 세워진다. 공장 막 연기 막 하고 그리고 주차장도 매주. 그래서 처음에 되게 논밭 그대로 남아있는데 학교도 있고 공장도 있고 뭐 백화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다 같이 있단 말이야. 기능이 제대로 이렇게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계획 도시가 아닌 이상이야. 일반적으로 촌락이 도시를 다 이런 모양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서 요 용어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념을 보성요거 재작년 기출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지. 요거. 왜 근데 보성요거 기출이 많냐면 석수거는 좀 기출이 쉬워요 대체로. 그래서 너네는 좀 가져올게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암기야 교과서 암기. 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쉽게 나온다 봐. 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 이제 뭐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신기하죠. 중3 나오지 않냐? 그랬어요? 이게 나와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 없었어. 있었어? 자, 도시 기능 분화하면서 도시 기능의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용어를 좀 알아주세요. 도시 기능의 지대 지불 능력 차이 때문에 도시 기능이 분화된다라고 나오거든요. 뭔 얘기냐면, 자, 이 중심지 이론이라는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가 제시했던 이론이야.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지대라는 거의 용어 뜻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대라고 해요. 지가랑 비슷한 맥락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지가는 땅 가격이라서 빌딩 10억 이런 거야.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대가이기 때문에 월세 200만 원 이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대, 임대, 제1학원도 임대 들어보요. 원장님 얘기 들어요.
이거 건물이 우리 게 아니야. 건물 좀 비싸잖아, 엄청.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가라는 표현보다는 입지할 때는 지대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지대. 빨리 이제 건물사.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 이 돈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는가. 자, 그리고 도시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도시는 보통 어떤 지역에 만들어지냐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만들어진다. 교통 결절지라 그래요. 교통이 맺히는 지점.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말이다.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내가 상업 기능, 그다음에 공업 기능, 주거 기능한테 내가 땅 주인이야.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건물주라고 치고 내가 물어봅니다. 얘네한테. 야, 내가 여기서 월세를 주고 싶은데 너 한 달에 얼마 정도 나한테 줄 수 있어? 나는 상업 업무 기능이니까 백화점 이런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업무 단지 이런 거야. 삼성 본사 뭐 이런 거야. 나는 상업 업무 기능에서 돈을 좀 버는데 난 한 500만 원 정도는 월세로 낼 의향이 있어. 그것보다 더 많이 벌거든. 근데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살면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기도 편하고 백화점에서 물건 팔기도 좋으니까 나는 500만 원 내고라도 여기 있을래? 라고 한다고. 상업 업무 기능. 근데 공업 기능한테 물어봤어. 공장 돌리는데 공장 주인한테 가가지고 야, 상업 업무 기능에 500만 원 정도 준다는데 넌 한 달에 여기 있으면 도심 지역에 건물 하나 쓸 때 얼마 정도 줄 수 있어? 야, 나는 돈을 그 정도까지는 못 벌어가지고 그 월급 주고 뭐 그 물류비, 교통비 내고 뭐 감가상각 뭐 이런 거 하면 공장 돌리는 전기세 빼면은 한 300만 원 이상으로 지불하면 내가 적자라서 그 이상은 돈을 못 주겠는데라고 한다고. 이게 지대지불 능력이 상업 기능으로 낮은 거야. 이해가? 주거 기능한테 물어봤을 때 돈을 안 버는 기능이죠. 주거 기능은. 그러면 당연히 나는 공장이 그러니까 그 공장이든 뭐 이렇게 직장이든 여기 있단 말이야. 상업 업무 기능이 교통이 제일 편리한 지역이라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있으면 좋지. 출퇴근을 10분만 걸어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 근데 그거를 10분 만에 출퇴근을 하려면 2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죠. 못 내죠. 나 그냥 50만 원 내고 1시간 반 출퇴근할래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뭐 50만 원, 네가 건물주라면 50만 원 내는 사람, 300만 원 내는 사람, 500만 원 내는 사람 누구한테 세를 주겠어? 임대를 주겠어? 500만 원 내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겠지. 그래서 도시 중심주에는 결국 뭐만 남는다고? 상업 업무 기능만 남아요. 이해가? 근데 이 상업 업무 기능은 이 교통 편리성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이거든요. 내가 백화점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근데 백화점이 도시 한중심에 한복판에 있을 때 내가 월세를 많이 내더라도 도시 한복판에 있을 때는 수입을 많이 얻는데 백화점이 또 산골짜기 교통 불편한데 아무도 안 오는 데 있다. 그러면 그 비싼 거 파는데 엄청 적자가 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급격하게 지대지불 능력이 떨어져요. 급격하게 돈 버는 게 액수가 내려간다고. 이해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 업무 기능은 가운데만 위치하게 돼요. 그리고 공업 업무 기능, 이거는 내가 좀 유통비 내더라도 바깥에서 비싼 월세 내느니 바깥에서 그냥 물건 운송하는 비용만 조금 더 내면 되잖아. 물류센터 지고 쿠팡 직원 고용해가지고 하는 게 그게 더 싸다. 그래가지고 상업 업무 기능은 외곽에 위치해요. 그래서 교외 지역에 주로 공업 기능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주거 기능은 제일 지대지불력이 낮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많이 낼 수 없는 거죠. 사람들이 제일 바깥으로 밀는 거예요. 강남 뭐 이런 데 출퇴근한 거기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 시그니에 거주는 사람, 월세 한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는 사람.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도시 중심지부터 상업 업무 기능, 공업 기능, 주거 기능식으로 쭉 나열돼 돈 비싸게 버는 산업만 가운데 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의 기능 분화라고 합니다. 여기인데 초기 도시 발달 시에 여러 기능이 혼재돼 있다. 막 처음에 섞여 있다 그랬죠. 근데 접근성 차이가 교통 편리성이다. 접근성이 높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뜻이야. 얼마나 교통이 편리한지 차이에 따라 토지 이용의 대가,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산업만 남는다. 그래서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도시 기능이 분화된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면 교외화가 이루어져요. 교외화. 주로 주거 기능, 공업 기능 이런 거는 바깥으로 빠진다는 거죠. 교가 교통 중심지고 도심 지역이다. 도심 중심지 바깥으로 밀려난다고. 그래서 밀려나는 것까지 합쳐서 도시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인 거지. 주거 기능, 뭐 공업 기능 이런 거는 도시에 물건 팔아먹고 도시에 출퇴근하기 위한 지역이잖아. 그럼 그런 지역까지 다 합쳐가지고 뭐라 그러냐고 대도시권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게 왜 이 단어에서 추가로 나오는데 교통문제 발달해서 거기는 위성 도시랑 그다음에 뭐 배후 지역, 농촌 지역 이런 거까지 나오거든.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대도시권이라고 부르죠. 여기까지 괜찮죠? 나머지는 다 한 내용이야. 자,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있다.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은 집심 기능이라고 불러요. 집심 기능. 아, 이거 상업 업무 기능. 상업 업무 기능. 상업 업무 기능이고, 내가 물건 파는 거, 혹은 뭐 그 회사 차리는 거, 회사 본사 이런 거는 도심에 모인다, 집중된다. 그래서 집심 기능이라고 합니다. 집심 기능. 집심, 중심으로 집중하는 기능. 도심으로 집중하는 기능. 그래서 도심 지역에 집심 기능이 위치하고 상업 업무 기능이. 그리고 얘네는 돈을 못 내는 애들이죠. 비싼 지대를 감당할 수 없는 공업, 주거 기능은 바깥으로 밀려나니까 이심 기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도심에서 이탈하는 기능입니다. 아, 그 도심에서 이탈에다가 용어 하나만 적어놔. 이걸 어제 좀 수정할 때 넣을 거예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용어 하나만 알아둡시다. 젠트리피케이션. 젠트리가 뭐예요? 젠트리. 레이디스 앤 젠틀맨 할 때 그 젠틀맨이거든요. 젠트리. 그 서양 중세 거기서 명예혁명 할 때, 명예혁명 청교도혁명 할 때 그 청교도혁명 주도 계층이 의회인데 의회가 주로 젠트리 계층이야. 프랑스의 부르주아랑 대비되는 계열이거든. 얘는 준귀족이자 지주층이야. 돈 좀 많이 버는데. 자, 근데 산업혁명 시기라 가지고 조금 젠틀이 등장 이후에 조금 있다 산업혁명이 나타나거든요. 산업혁명이 나타나서 얘네는 돈 좀 많이 가지는 지주 자본가 계층이란 말이야. 막 양털 팔아먹고 뭐 산업혁명 일어나고 막 그런 시대야. 그래서 얘네가 돈이 많으니까 도시가 발달했는데 공장이 들었는데 돈이 많이 걸리네.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사업을 하러 오겠죠. 막 처음에 여기서 뭐 농사 짓고 막 이렇게 밥 깔고 막 그런 사람들은 땅값이 비싸지니까 어떻게 돼? 바깥으로 밀려나요. 그지? 원래 있던 기능이 도심 지역에서 이탈해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요. 젠틀맨들이 들어오면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원래 기능이 혼재돼 있다가 거기서 본래 있던 기능이 주 기능에 밀려나서 집신 기능에 밀려나서 바깥으로 외곽으로 빠지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용어 정도만 알아둡시다. 괜찮니? 내용이 어렵지 않다. 그냥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을 용어를 어렵게 써서 그래. 근데 단답형 정도 나올 수 있는 개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FIC 이게 뭐뭐 하게 한다 만든다 이런 뜻이잖아. 젠트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업무 주거 기능이 분리되어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 발생이라는 표현도 이것도 단답형으로 동동화합니다. 그 시험에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사전 그래프가 두 개 나와요. 내용 안 어렵습니다. 하고 여기가 도심이다. 도심이고 나 한 다음에 가 혹은 나는 야간 인구 밀도와 주간 인구 밀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뭐가 야간 인구 밀도, 뭐가 주간 인구 밀도겠습니까? 가가 주간. 그렇지, 가가 주간이겠지. 도심 지역이잖아. 사람들이 다 출퇴근해가지고 여기서 일하다가 밤이 되면 어디가? 집에 러시 아워 뭐 이래가지고 출퇴근했다가 밤에 이제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 다 여기 평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은 빌공자를 쓰거든요. 비어 있는 현상이야.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낮에는 꼼짝꼼짝 하다가 밤이 되면 다 집에 가가지고 맥주 한 잔으로 걸치고 퇴근하고 그러니까 도심이 썰렁해지는 현상을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빌공자를 써서 용어만 알아두세요. 또 단답형으로 나옵니다. 인구 공동화 현상. 다음 몇 가지가 내부 지역 분할이고 다 쉬운 내용이죠. 용어만 좀 어렵게 쓴 거야. 아닙니다. 넘어가고 자, 생태 환경 변화에서는 열섬 현상. 열섬. 요 열섬은 히트 아일랜드다. 히트 아일랜드. 히트가 열이고 섬이 아일랜드죠. 그래서 등온섬 그래프가 나올 건데 등온섬. 여기는 안 나오네. 여기는 인공열 발산 이렇게만 나오네. 주변 이 도심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약간 평균 온도가 한 2, 3도 정도 높게 올라가는 현상을 말해요. 그래서 등온섬 그래프를 보니까 여기만 섬처럼 둥그렇게 떠 있는 거죠. 뜨거운 지역. 그래서 열섬이야. 열섬 현상. 왜 열섬 현상이 생기는가 보니까 자 일단은 그 공장 돌리고 뭐 에어컨 내고 히터 틀고 전기세 내고 말하니까 뭐가 많아. 인공열 방출이 많은 거죠. 다 인공열이잖아요.
기타도 인공열, 스캐너도 인공열, 핸드폰도 인공열. 그래서 농촌보다 뿜어내는 열 자체가 많아. 공열 방출이 많고. 그리고 다 바닥이 뭐예요? 아스팔트 쪽. 색깔이 까만색. 열을 많이 흡수하니까 뜨겁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녹색깔, 뭐 발색깔 뭐 이런 거보다는 태양열 흡수가 많겠죠. 그리고 밑으로 내리지도 못하잖아요. 여기는 바로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표면이 뜨거운 그런 공간입니다. 포장 면적이 확대되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 이제 기후 파트 할 때 배웠죠. 바람은 원래 어디로 불어야 돼? 바람은 고온으로 고온이었잖아. 그래서 원래 도심 지역의 온도가 뜨거우면은 이 올라가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이 여기가 저기압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여기로 바람이 불어와야 돼. 그러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열기를 식히고 시원한 바람이 여기로 불어오고 그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뭘 막고 있는 거야 도심 지역에서? 인공 구조물이 막고 있어. 바람길이 차단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도시계획은 일부러 공간을 사이에 비워놔. 녹지 조성하고 이제 그 가로수길 조성하고 뭐 공원 이런 거 조성해가지고 바람이 통할 길은 일부러 만들어줍니다. 너무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은 뜨거우니까. 그렇지? 이거를 그 도시의 차폐 효과라고 해. 빌딩들이 바람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공 구조물이 바람을 막기 때문에 바람길 차단. 그다음에 교통량 증가. 당연히 매연 발생 이런 거 많고. 그래서 주변 지역이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2, 3도 정도 온도가 높아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괜찮죠? 아니 안 어렵다. 다음 생물종 다양성 감소인데 원래 그 아스팔트 깔기 전에 풀숲이 있었을 거 아니야. 방학개비도 살고 여치도 살고 했겠죠. 하천 덮기 전에 거기 뭐 망둥어 살고 뭐 피라니 안 살지 않았는데 어떤 물고기 살고 막 그렇게 했겠죠. 근데 걔네들이 이제 다 아스팔트 가니까 살 데가 없는 거잖아. 생물종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생물 다양성 감소하고 이게 문제점이다. 문제점이라가지고 나중에 해결책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생태 공간 조성 나오고. 그리고 홍수 피해가 증가합니다. 자, 도시가 발생한 지역에는 홍수 피해가 증가한다가 오른선이다. 그 4년 전, 5년 전이었는데 서울이 그때 한번 물난리 난 적이 있었죠. 왜 물난리가 나는 거냐면, 자, 요 용어를 좀 기억해주세요.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이야. 말이 어려운데 결국 포장 면적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포장 면적이 불투수 면적이야. 불투수는 투과하다, 통과하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통과하지 않는 면적이에요. 포장 면적이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항상 나옵니다. 요 그래프가 항상 나와가지고 A, B를 부를 거예요. 여기 나 그래프는 도시화 이전과 도시화 이후 그래프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가 도시화 이후고 어디가 도시화 이전이냐. 이런 식으로 나와. 1970년대와 2020년대의 뭐 강수량 변화이다. 뭐 하천 유량 변화이다. 뭐 이렇게 나와. 그리고 가랑 나중에 어디가 1970년이고 어디가 2020년이겠어. 가가 2020년이다. 비가 내린단 말이야. 비가 이렇게 내려. 근데 이제 예전에는 어땠냐면 다 풀밭이잖아. 땅이 있고 뭐 흙이 있고 농사 짓는 뭐 농촌이고 막 그랬으니까 비가 내리면 다 어디로 스며들어? 땅으로 일단 스며들어. 그치? 그래서 하천으로 흘러나가는 물량 자체가 좀 적어요. 그리고 하천으로 가더라도 하천으로 가는 속도가 어때? 굉장히 완만해. 스펀지로 한번 빨아들인 다음에 스펀지가 넘치고 나서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잖아. 그래서 유량 자체도 많지도 않고 좀 총 강수량 폭이 좀 낮잖아. 여기가 하천 수위다. 하천 수위. 이게 하천 수위. 하천이 높아지는 정도도 낮고 하천이 올라가는 속도도 어때?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제 다 없죠. 그럼 그냥 아스팔트지. 아스팔트에 비가 내려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강물로 흘러 들어가. 흡수되는 게 1도 없죠. 그리고 바로 흘러가니까 엄청 급격하게 올라가고 흡수되는 게 없으니까 전체 강으로 흘러가는 양도 많단 말이야. 그래서 다 도시계획에서는 뭐가 포함되냐면 배수시설이 포함돼. 밑에 우리 그 아스팔트 도로 옆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그 깔아가지고 물 밑으로 흐르는 거 있잖아. 근데 그거가 우리가 예상했던 양보다 비가 더 많이 오면 그냥 멈춰요. 그치? 그래서 4년 전에 그 도시 계획상 생각했던 것보다 비가 더 많이 오니까 물난리가 난 거라고 서울. 괜찮죠? 그래서 홍수 피해가 늘어난다가 도시화의 문제점 중 하나다. 홍수 피해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프를 보고 가, 나 시기의 특징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가 시기에는 뭐 2차적 인간관계가 확산된다.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된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생태 환경 보다고요. 세 번째, 생활 양식 변화. 자, 직업의 전문화, 세분화, 주민 간 이질성이 증가하겠죠. 예전에는 다 이게 앞집에도 농촌, 옆집에도 농부, 뒷집에도 농부, 옆집에도 농부 다 농부였단 말이야. 근데 앞집 이제는 이제 도시화가 진행되면은 직업이 전문화, 세분화 되니까 앞집에는 우체국 직원, 옆에는 강사, 옆에는 뭐 농부 아저씨면 뒤에는 뭐 소방서, 뭐 공무원, 옆집에 미용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인구가 많아서 여러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로 하니까. 당연히 주민 간 이질성은 증가되겠죠. 요즘 뭐 인사도 잘 안 하잖아, 주변 사람. 그리고 가족 구정은 주로 도시 지역에는 어디 인구 비중이 높냐면 일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죠, 양도는. 고향에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들 계시고 나는 생산 가능 인구니까 농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일하는 게 돈을 더 많이 주니까 나랑 자식들만 데리고 도시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핵가족이나 1인 가구 인구가 많습니다. 대가족은 3대 이상으로 된 거고 핵가족은 2대만 된 거죠. 아들, 딸만 딱 부모님이랑 사는 거. 그 다음에 1인 가구도 많잖아. 도시화 생활 양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도시적 생활 양식 뭐라 그랬어요? 어떤 용어? 도시화가 뭐야? 예지? 도시화는 뭐고 산업화는 뭐예요? 산업화 1차 산업의 비중이 줄고. 줄고 2차, 3차가 늘는 거고 그리고, 도시화는 도시인구나 그리고 도시 면적이 도시 아니 도시 면적이 아니라고. 늘는 도시성이 확대되는데 도시성이 뭐였어? 도시성이 도시적 생활 양식이 도시성이 나면 뭘 알아두세요. 네. 도시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성이 확산되는 현상을 도시화라고 합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 도시적 성질이죠. 도시적 성질이 확산된다. 도시적 성질은 개인주의적, 이해타산적, 이타적, 간접적 비례는 인간 이런 거를 도시성이라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인간소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죠. 인간소의 문제. 일단 다음 주에 문제를 좀 풀어볼 테니까. 왜 인간소예요? 1분 남았어. 왜 인간소의 아니 당연히 예전에는 다 공동체적 인간관계였잖아. 끈끈하고 뭐 같이 뭐 길 가다가 저녁 먹고 막 이런 거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김치 뭐 이렇게 어떻게 돼야 하면 한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요새는 사람들끼리 다 목적을 위해 만나는 다른 목적을 위해 만나는 다 수단으로 사용하잖아. 나를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다고. 그치? 당연히 정서적 고립감, 외로움 이런 거, 고독사 여기 그 도시락 문제 중에 하나 비상급반 아마 노인 고독사가 여기 나온다. 노인 고독사 그런 문제가 이제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그냥 공동체주의가 무너져서 그래. 집단주의 정신. 다음 주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왜 이렇게 내용이 많지? 다음 주에 문제를 풀어볼 건데 1분 남아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나와요. 이런 느낌. 그래서 뭐 A, B, C, D 중에 2차 제조업 몇 차 산업이야? 제조업 몇 차 산업이야? 2차 산업. 농림업 몇 차 산업이야? 1차 산업. 1차 산업 비중이 높아. 선진국이야, 개도국이야? 개도국. 20% 이상 높으니까 그 중에서 네팔, 일본, 한국, 타이 중에 뭐겠니? 네팔, 한국, 타이, 일본 중에 여기는 네팔이. 타이도 지금 동남아 지역은 개발도상국이다. 중국이 이제 인건비가 이제 선진국형 인구 구조가 됐거든요. 중국이 이미. 그래서 지금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 공장이 다 이전했잖아. 동남아 지역인 타이도 제조업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팔, 이시나 이렇게 나올 거고. 그다음에 이거 두 개 합하면 이게 뭐냐? 제조업이랑 이 농림업 비중이 작고 제조업 비중이 작을수록 뭐가 비중이 높다는 얘기야? 3차 산업 비중이 높다는 얘기야. 3차 산업 비중이 높을수록 선진국이야. 뭐겠니? B가 일본이겠죠. B가 일본. 이해가니? 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타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은 우리보다 조금 높고 1차 산업 비중이 아직 우리보다 조금 높은 거죠. 3차 산업이 좀 덜 발달한 거죠. 3차 산업이 제일 많이 발달한 B가 일본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다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놀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번 주에 일단 이론까지는 여기 대충 끝냈어. 기억나니? 생활 양식 변화까지. 내국 지역 변화 어떻게 됐다. 도시 기능이 처음에는 막 혼재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두 개로 이렇게 쪼개지지. 가운데로 모이는 걸 무슨 기능이라고 하고? 집신 기능. 어디로 집중한다? 도심으로 집중한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집신 기능에 해당됐어요? 상업 업무 기능 같은 거. 돈 많이 버는 게 지대 지불 능력이 있는 산업들이 가운데 집중하는 집신 기능이었고, 돈 못 내는 애들이 뭐야? 바깥으로 쫓겨나는 거. 공업이랑 주거 기능 등이 이심 기능이다. 이거 도심 지역에서 원래 있던 기능들이 쫓겨나는 현상 뭐라 그랬어? 혹시 기억나니?
어떤 용어 썼었어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얘기를 했을 텐데 기억나요? 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용어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직주 분리 현상이라고 그러죠. 내가 직장하고 주거지가 분리되니까 주거지는 바깥에 있잖아, 베드타운에. 그래서 뭐 출퇴근할 때는 막 러시아어 혼잡하다가 밤이 되면 도심이 텅 비어. 무슨 현상? 아, 공동화. 공동화. 무슨 공동화? 주간 인구 공동화 현상이다. 주간은 생략돼서 나옵니다. 맨날 요거 나온댔지 문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여기가 도심이고 요렇게 된 그래프랑 요렇게 된 그래프 두 개 나온다고. 요게 가고 이게 나일 때 너무 대충 그렸는데 요 그래프가 주간 인구야 야간 인구야? 주간 인구겠지. 요거는 야간 인구겠지. 요 사이가 뭐라고? 인구 공동화 현상인 거예요. 그렇지? 요런 게 나왔었고. 그리고 누구 시키지? 예진아, 그 도시화랑 산업화 용어 차이 얘기해 보세요. 저번에 내가 강조했잖아. 도시화는 뭐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거 있잖아. 인구? 도시화라는 거 뭐지? 도시 인구가 뭐한다? 늘어나고 뭐가 확산된다? 도시성이라 그래요. 도시의 도시적 생활 양식이 도시성이야. 도시성이 늘어나는 현상이고. 그다음에 산업화는 뭐지? 예지야, 산업화. 1차 산업 비중이 줄고, 그렇지. 2차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거. 용어 구분해서 알아두시죠. 안 어려워. 이 비밀 오지 말고. 안 어렵다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 알고 있어. 저번 주에 안 하니? 왔는데 왜 웃고 있어? 그렇지. 그런 거 있어. 나머지 생태 환경 변화. 그 무슨 피해가 증가한다고? 불투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피해가 증가한다고 했어요? 홍수 피해가 증가한다. 그리고 도시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2, 3도 높아. 무슨 현상? 열섬 현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생활 양식 변화에서는 뭐 도시성이 될지 도시성이 확산되면서 이런 거 다 옳은 정답선으로 나온다. 개인주의적이다, 이해타산적이다, 이차적이다, 간접적이다, 비대면적이다 이런 인강이 형성된다고요. 이게 도시성이고. 그래서 어떤 문제? 인간 소외 문제 같은 거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지?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도시 수도권 기능보다 비상이랑 천재에 나오기 때문에 너네 이거 다 외워야 된다. 고성도 교과서는 다르긴 한데 이런 거 자주 가르치거든요. 너네 또 뭐 지리쌤이 지리쌤이 어렵게 내 여기 지리 파트거든요. 한국 지리 파트야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것도 뭐 심화 내용으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걸 다 외워야 돼요. 어차피 미래에는 이거 나온다. 미래에는 이거 나오거든요. 서울 확장 과정하면서 이런 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디가 도심이고 어디가 주변 지역이고 어디가 개발 제한구역 부도심이고 이런 거 위치까지 외웁니다. 여기 지도 보면서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도심이 일반적으로 교통 중심지고 교통 중심지에서 주변으로 뻗어나가면서 기능들이 밀려나기 때문에 어떤 중심지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심 지역은 서울 가장 가운데 있는 구니까 무슨 구겠어? 중구다. 중구랑 종로구가 뭐겠니 그럼? 도심 지역이다. 원래 종로 일대가 조선시대 중심가예요. 그래서 종로라 그래. 길로자 쓰이는 거지. 이게 종이 마루종자 쓰고 높은 길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중구랑 종로구가 도심 지역이고 옛날에 강남은 개발이 덜 됐어요. 지금 강남 땅값이 높지만 왜냐면은 조선시대는 사방팔방이 다 뚫려 있는 거지. 북한이 조선 땅이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북한은 남의 나라가 됐잖아 이제. 그러면 북쪽으로 교통이 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북쪽이 좀 소외된 거예요. 어디가 이제 교통 편리하게 더 중요해졌어. 남쪽이. 그래서 강남이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지? 그 해방 이후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 개발되고 땅값이 오르고 이런 거. 괜찮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도심 지역. 중구랑 종로구 위치까지 알아야 된다. 다 외워야 돼요. 자, 접근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그지? 상업 중심 업무 기능이 밀집하는 지역입니다. 도심, 1번 도심. 이거는 내가 포트 한번 적어뒀는데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위치까지 알아둬야 된다. 성동구가 진짜 문제가 좀 찌질하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성동구는 금호고도 예전에 좀 그랬는데 금호고는 수행평가를 줬어. 이거 위치 외우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도시 이름 외우는 거, 그 다음에 서울의 구 이름 외우는 게 금호고 작년 수행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신 기출 문제로 기말고사에 나와도 되지. 수행평가를 그렇게 쳤으니까 외우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중구 종로구가 도심 지역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 다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여기다가 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지역의 특징은 물어도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근데
요런 거 몇 개는 알아두세요. 노원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구도심 사례로 나올 거고 구로구라든가 공업지구 사례로 나올 거라서 성동구도 공업지역으로 들어가면 되죠. 조금 이따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일반적으로 가장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도심이라 그랬습니다. 도심, 그렇지? 그러면 도심 지역에서 막 도심 기능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 이 도심의 기능이 이 지역 공간 안에서 다 수용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교통 결절점이라 그럽니다. 교통이 편리한 지역하고 도심하고 우와, 내가 커피를 들고 와? 와, 아니 다 먹. 야, 술 늦었는데. 네, 다 먹는데 다 먹. 야, 야. 이거 엄마 거 뺏어. 나가라, 나가라. 들어가시고 나가라. 들어가시고 여기 도심 지역이랑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다. 도심 지역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도심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지역이 형성이 돼요. 그거를 부도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부도심 지역에는 주로 주거 공업 기능이 위치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면 상하 업무 기능이 위치하겠습니까? 부도심. 도심 기능이 이 공간 안에 이 도심의 기능이 전부 수용되지 못해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고. 도심의 기능이 뭔데? 상업 업무 기능이잖아. 그럼 부도심의 기능은 뭐야? 상업 업무 기능이야. 구분하세요. 나중에 위성 도시가 나와요. 대도시 바깥에 형성되는 대도시 권내의 다른 도시다. 평택이라든가 뭐 인천이라든가 동탄 뭐 이런 데는 그 도시 다른 시잖아. 걔는 위성 도시라 불러요. 위성 도시는 무슨 기능을 분담하겠니? 주거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부도심은 무슨 기능을 분담한다고? 상업 업무 기능을 분담한다고. 얘는 집신 기능을 분담하는 거야. 도심 기능을 분담하는 거니까. 우리 구분해야 된다. 위성 도시는 주거 공업 기능을 분담하고 도시 내부에서 도심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 우리나라는 어디겠니? 강남이다. 강남이 땅값이 비싼 이유가 강남 옆에 뭐 있어요? 강남 옆에 교대 있잖아. 교대 위아래로 뭐 있어?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 있어요. 남토랑 고토 있잖아. 그지? 교통이 편리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조금 이제 넓은 부지이기 때문에 강남구가 부도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서쪽이랑 동쪽에 내가 일부러 이렇게 나눠놨어. 서쪽에서 교통이 좀 편리한 지역, 중구랑 연결된 지역 중에서 서쪽에서 교통이 좀 편리한 지역이 영등포구고요. 여기 위치까지 외워라. 여기랑 여기다. 여기랑 여기. 요쪽이 요쪽이 약간 경기도 요쪽에 요쪽이 춘천 경기 요쪽 지역에서 좀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고, 요거는 강남구는 이제 경부고속도로 요쪽이랑 좀 연결돼 있는 그런 쪽. 그래서 영등포구 강남구가 부도심입니다. 부도심 위치를 알아줘야 돼요. 체크. 미래는 이렇게 나오잖아. 위치 뚫어놓고 나올 수 있어요. 금호구가 작년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도 원래 이렇게까지 안 가르쳤는데 결국은 위치를 다 외워둬야 지도에서 고르는 식으로 찍을 수 있어서 주요 구들의 위치는 다 알아둬야 돼. 다음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 이거는 부도심이고 2번 부도심. 자,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도심과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이고, 도심 기능, 집신 기능을 주로 분담합니다. 아예 주거 공업 기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주로 들어서는 기능들은 도심 기능에 해당됩니다. 다음 구로구가 옛날에, 지금은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됐지만 구지역이죠. 구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역인데 옛날 구로 지역 이름은 구로 공단이야. 공단이 들어서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공업 지역인데 공업 지역이 들어서기 위한 조건이 있다. 이전에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땅이 넓어야 돼. 사람도 많이 없고 황무지 벌판인 지역에 대규모 공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이, 심지어 이게 도심하고 교통도 좀 불편하진 않아야겠지. 땅값이 싸고 넓은 부지가 있고 사람이 안 사고 황무지고, 근데 도심하고 교통이 어느 정도는 편리한 지역에 이런 게 형성이 된다. 통동구. 요새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제 여기도 공업지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왼쪽 오른쪽인데 왼쪽에서는 구로구, 왼쪽에서는 구로구 여기 있죠. 영등포 바로 옆이다. 구로구. 여기서는 너는 알 거 아니야. 여기잖아. 여기 좋다. 그래서 여기도 왼쪽 구로구, 구로공단, 성동구 공업단지. 공업지역이고요. 최근에는 뭐가 좀 하냐면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는 게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아파트형 넓은 예전에는 교통이 뭐 편리하고 뭐 이러면은 여기 뭐
여기서 뭐 부품 만들고 여기서 뭐 부품 만들고 뭐 여기서 부품 만들고 여기서 뭐 합치고 이런 거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쓸데없는 운송비잖아. 그래서 그냥 대규모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직접 이익이라 그래요. 모여서 뭔가 플러스가 되는 그런 거. 그래서 여기서 부품 만들고 합치는 것까지 여기서 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아파트형 공장,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 도시 가장 외곽이 공업 기능보다 더 멀리 있는 게 주거 기능이 됐죠? 주거 기능. 주거 지역이 주거 지역. 여기는 거의 노원구만 나와요. 그 3대 학원가가 있거든요. 그 전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니 서울에서 주요 학원 강사들이 좀 요 정도 근무하면 괜찮다 하는데 3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목동이고 목동. 그 왼쪽에 있어요. 강서구 쪽에 있다. 목동. 여기는 그냥 원래 교육열 좀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학부모들이 고등학생이 됐다 해서 일단 그냥 여기로 목동 쪽으로 이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강남이라고 본다. 여기는 원래 유명하죠. 대체 학구열 높고 여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도시 분위기가 그냥 공부하는 시키려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최상위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부모들이 부모도 어느 정도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들이 비싼 땅값 비쌀 거 아니야 강남이니까 비싼 땅값 그 부담할 여력이 있는 애들이 돈을 때려 박으면서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 키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강남. 그리고 마지막이 노원구인데 왜 노원구냐면 그냥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인구가 드립다 많아요. 주거 지역이라니까. 서울 전체 이 베드타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서울 안의 구가 노원구야. 그래서 좀 웃긴데 그 예전에 이쪽으로 그 면접도 보러 가고 몇 번 짧게나마 근무를 했었거든요. 노원구 쪽에. 근데 아침에 이제 출퇴근을 하잖아. 사람들이 다 아침에는 어디로 오는 거야? 놀러 가. 그지? 저기 여기가 여기 주거 공업 기능이 있고 여기는 그 상하 업무 기능이 위치해 있으니까 일하러 서울로 출근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제 수업을 하러 가야 되니까 여기로 갈 거 아니야.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는데 앉아갈 수 있어요. 또 이제 사람들이 다 퇴근할 때 여기로 오는데 나는 이제 집이 신림동에 살고 있거든요. 관악구 여기로 오니까 퇴근길에도 앉아서 와 지하철에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학원이든 학교든 학교든 대형 마트든 다 뭐랑 간다고 주거 기능이랑 같이 가는 거야. 그지? 애들이 있어야 되니까. 또 노원구. 쓸데없는 얘기고요. 학원 가면 알 필요 없고 그냥 주거 기능이 노원구에 위치한다. 가장 서울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위치도 기억합니다. 아까 노원구. 자, 근데 저 그림을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지. 이거 비상에도 나오고 비상. 이건 서울 비상. 비상에는 이렇게 나와. 공업지역 서울특별시 성동구. 그래서 이거는 미래에는 나올 가능성이 더 높고 미래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금호구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금호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도시 이렇게 위치까지 알아야 되고. 근데 너네는 이 정도 느낌? 구분하는 식으로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특징 주어지고 여기 이런 거 여기 이 설명 나오고 이 무슨 지역인가 지역 고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지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좀 흐려가지고 아마 낸다 그러면 프린트에서 별도 프린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상태를 보고 한 번 더 합시다. 근데 너네는 교과서에는 위치는 안 나와. 위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위치보다는 이런 설명이랑 이게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지역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우와! 뭐야 찍어서 자 보자. 수도권 주거지역 노원구 외우고 그리고 이거까지는 대도시다. 대도시 주거지역까지는 대도시예요. 그래서 도시 내부에 있는 지역인 거지. 그리고 요 바깥에는 대도시권이라고 부릅니다. 대도시권. 다른 도시죠. 성남시. 여기는 구 서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다른 시잖아. 그지? 경기도 양성, 다른 성남시 이런. 여기는 대도시권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합쳐가지고 서울이랑 서울 주변 위성 도시까지를 합쳐서 대도시권이라고. 여기는 자 주거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거니까 무슨 지역이겠니? 공업. 여기는 교외 지역이라고 부른다. 이 용어가 비상효과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교과서 기준을 외우자. 위성 도시들인데 전부 다 교외 지역으로 부르고요. 교외화라는 용어를 얘기할 때 설명했다. 교가 교통 중심지를 교라고 불러요. 들교자를 쓴다. 그래서 들에 옛날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물물 교환하거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교통 중심지 외곽 지역이다. 교외 지역. 성남시 같은 데들이 들어가고요. 대도시 인접 지역에 형성하고 여기는 대도시 기능을 분담하니까 무슨 기능을 분담하겠니? 주거 공업 기능을 주로 분담한다. 이신 기능이다. 괜찮죠?
그래서 도시 중심지 기능들이 바깥으로 이게 바깥으로 막 이렇게 빠지는 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 교외화라고 한다고. 교외화라고. 거기 나오는 그 교외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는 무슨 기능이 위치하냐면 농업을 잘 안 하겠죠, 당연히 도시에서는. 근데 이제 일부 농업 기능이 분포는 합니다. 그 농업 기능을 어떤 지역이라고 하냐면 대부 농업 지역이라고 그러고, 대부 농업 지역. 여기서 하는 농업 방식은 저기 농촌에서 하는 농업 방식이랑 구별을 해야 돼. 여기는 근교 농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저기 전라도 평양 이런 데서 하는 거를 원교 농업이라 그래. 교랑 멀리 떨어진 농업이고, 원교는 여기는 교가 교통 중심이죠. 교통 중심에서 바로 바깥에 있는 지역이라고, 대구 농업 지역. 그래서 여기서는 상업적 농업을 한다는 게 키워드다. 우리가 내가 플랜테이션 농업할 때 얘기했죠. 식량작물, 상품작물, 그다음에 자급적 농업, 상업적 농업. 둘이 무슨 차이를 했어요? 얘지 식량작물과 상품작물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식량은 먹으려고. 그렇지, 먹으려고. 상품작물은 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먹기 위한 게 아니라 애초에 팔기 위해서 기르는 작물이 상품작물이다. 돈 되는 작물들이란 얘기예요, 주로. 물론 그 식량작물도 그 농촌에서 소비하는 거 말고 팔기 위한 데 주긴 하지만 그런 거는 보통 상품작물이라고 부르지 않아. 여기 이런 거 상업적 원예 농업, 채소, 과일, 하체, 꽃, 우리가 꼭 먹고 살기 위해 먹을 필요가 없는 거, 기호식품 같은 거, 그런 게 상품작물이야. 왜? 괜찮니? 그래서 꽃 이런 거 너네가 꽃을 먹고 살지 않잖아. 그래서 이슬만 먹고 살고 그런 건가요? 어쨌든 과일, 채소 이런 거를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게 아닌 상품들, 이런 거를 팔기 위해 기르는 걸 원예 농업이라 그래. 이거 다 상업적 농업이라는 거. 여기는 그래서 땅값이 저기 전라도 땅보다는 땅값이 비싸겠니? 낮겠니? 여기가 이게 배우 농촌 지역이야. 경기도 양평구는 전라도 무슨 남원군 이런 데보다 땅값이 당연히 비싸겠죠. 그지? 상대적으로 지작적 농업을 합니까? 반대말인데 조방적이라고 있다. 널리 떨어뜨려 놓는다는 얘기야. 조방적이란 거는 조방적 농업을 합니까? 지작적 농업을 합니까? 배우 농촌 지역은 땅값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니까. 지작적 농업을 하겠죠. 당연히 노는 땅이 없어야지 땅값이 비싼데, 그지? 그리고 겨울철에는 원래 전라도는 농사를 안 짓겠죠. 당연히 농한기가 있겠지, 겨울철에는. 그지? 근데 땅값이 비싸다니까. 겨울철에 땅을 놀려도 되는 거야? 놀리면 안 되는 거야? 놀리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농사 짓겠니? 비닐하우스 농사 같은 거 짓겠죠. 당연히. 괜찮지? 비닐하우스 유지하는 비용도 비쌀 거 아니야. 그거 유지하는 비용에서 그걸 왜 강가강사 이런 걸 다 치고 하려면 기르는 작물도 비싼 작물이어야 돼. 그지? 비싼 작물을 기르는 겁니다. 채소, 과일, 파해 이런 거. 채소 비싸잖아. 과일이 쌀 이런 거, 쌀 한 포대 이런 거 2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채소 이런 거 조그만한 거 하나 5,000원, 6,000원 그렇게 하잖아. 그래서 상대적으로 돈 되는 농업을 하는 게 이제 근교 농업 지역, 배우 농업 지역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공장보다 훨씬 돈이 안 되겠죠. 그래서 체외곽에 형성되고요. 일반적으로 상업적 원예 농업이 발달한다. 요건데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한 게 요겁니다. 그래서 이 나온 거 서울 중구 교통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고 행정기관, 금융기관, 백화점, 고층 건물 이런 거 상업 업무 기능이다. 전부 다 중심지 기능이고 요 가운데 위치에 있습니다. 네, 농업부가 제일 오른쪽 위에 있다는 거 말하더라. 교통이 가장 불편한 것이죠. 오른쪽 위에는 뭐가 있으니까? 북한이 있으니까. 위에는 북한이잖아. 그래서 도시 외곽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신형주택, 대규모 아파트든지 뭐랑 같이 간다고? 학교랑 학원이랑 그다음에 대형 할인마트랑 같이 간다. 대형 할인마트가 상주 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위치하겠지. 그 도심 지역에는 백화점이 들어서지 탑마트 이런 게 안 들어서, 이마트 이런 거 안 들어서. 땅값이 비싼데 그거 팔아가지고는 잔잔바리 팔아가지고는 이렇게 충분히 지대를 지불할 만큼 많이 벌 수가 없단 말이야. 그다음에 대도시 영등포구 이런 거 구도심 지역, 영등포구랑 어디라고 할까? 강남구다. 두 개 둘 다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중구까지 외워둬라. 여기는 중구랑 종로구까지 외워두고. 여기 공업지역에서는 성동구랑 구로구까지 외워두고요. 왼쪽 오른쪽 하나 외워줘. 공업지역은 넓은 부지 확보할 수 있는 지역, 아파트형 공장, 최근에는 첨단 산업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그 다음에 교외 지역에 여기 대도시 인근 지역이고 주거, 상업, 공업 기능, 상업 기능은 일부만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목적지는 어디야 결국은? 결국은 도심에 팔고 싶은 거잖아. 도심이 이쪽이 제일 그 뭘까 구매 능력이 있는 지역이니까 도심 지역이 거기에 거쳐가기 위한 상업 기능 이런 거겠죠. 중간 뭐 중간 그 경유지 뭐 이런 개념으로 상업 기능이 발달하고 공업 기능 같은 게 이전하고 교외 지역에 많이 발달하고 배후 농촌 지역이 아까 경기도 양평 같은 거 제일 외곽에 상업적 원예 농업 도시로의 접근성이 높은 거 비싼 거 재배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했고 그리고 이게 리베리에만 나와. 근데 중3 때 이거 배웠지. 근데 일부 학교에서 이거를 학교 프린트 교과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학교 프린트에서 종종 나오고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내용을 알긴 알아야 된다. 뭐만 알면 되냐면 중간지역,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만 구분을 알고 있으면 돼. 자, 도심 지역이 약간 커지니까 도심 공간 내에서 도심의 기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뭐가 생긴다고? 구도심이 생긴다 그랬다. 그래서 도심 기능의 일부를 분담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나머지 지역 있잖아. 여기 중간 이 나머지 지역은 교통이 도심과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지역이야. 이해가요 다시? 도심과 교통이 편리한 도심 주변 지역이 구도심으로 발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구도심에 위치해 있는 이 권역에 구도심을 제외한 곳은 도심과 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중간 지역은 뭐가 특징이냐면 도심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달동네가 나타나고 판자촌이 나타나고 슬럼가가 나타납니다. 도시의 슬럼화 현상이라 그래. 주의합니다. 도심 바로 바깥에 있는 지역인데 주변 지역보다 발전이 덜 됐어요. 그래서 초기 도시의 모습이라는 적어놔라 여기다가 주변 지역에다가 중간 지역에다가 초기 도시 모습 혹은 도시 기능의 문제 도시의 슬럼화 현상 이런 게 키워드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도심 지역은 알아서 땅값이 비싸니까 이전에 싼 것들은 건물 철거하고 새로 백화점을 세운단 말이야. 그지? 근데 그 초반에는 도시가 처음 막 들어설 때 공장이 들어서 백화점이 들어설 때 그냥 기능이 아직 땅값에 의해서 기능이 분화되기 전에 다 썩혀 있다 그랬지. 그 상태로 방치된 지역입니다. 중간 지역. 거기서 그냥 발전이 멈춘 거야.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 기능들이 혼재돼 있고 도시 초기 모습은 원래 초기 도시는 도시 문제가 많아요. 이제 불량주택 문제 이런 거 많단 말이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땅값이 싼 지역입니다. 달동네 판자촌 이런 거. 내가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 신림동에 사는 이유가 거기가 집값이 상대적으로 주변적으로 좀 싸. 거기 옛날에 고시촌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좀 위로 올라가면은 그 약간 원룸텔 고시촌 약간 이런 게 있고 지하철역에서 멀면 멀수록 건물의 상태가 좀 안 좋아져요. 조금 이제 언덕 위로 올라가잖아. 그러면 약간 왜 신림동 명물이 칼부림이겠어요. 좀 뻑하신 적이 많은 분들이 많아. 그 주변에 많이 살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래서 옛날 모습 그대로 방치된 이런 뭐 슬럼과 달동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나타난다. 도심과 바로 인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변 지역은 새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샘핑이야 샘핑. 아까 교외 지역 할 때 교외 지역은 물론 바깥에 있는 지역이지만 여기까지는 다 도시야 도시. 대도시입니다 대도시. 일단 대도시 외곽 지역 약간 주거 공업 지역 이런 거 있잖아. 거기는 집값이 비싸니까 여기는 초기 도시 모습이 문제돼 있지만 바깥에서 아예 새롭게 주거 지역으로 만들어지는 지역이야. 그치? 여기는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 특징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대규모 공업 단지. 이런 게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만들어져서 약간 지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낡았지만 주거지역, 공업지역들도 만들어진 지 상대적으로 중간적으로 훨씬 이른 지역인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우리 아까 노원구라든가 아까 구로구라든가 성동구 같은 게 주변 지역에 해당돼요. 신림동 같은 데가 아까 중간 지역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 서울 바깥에 최외곽 지역입니다.
이 도시의 스프롤 현상이라고 그래요. 도시가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도시가 무분별하게 확장해가지고 주변 지역을 집어삼키는 걸 막기 위해서 도시라는 거는 요까지로 제한한다. 그래서 서울시 체육에 뭐가 있냐면 개발 제한 구역,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벨트. 그래서 개발 지역 현상. 요 용어를 좀 알아둡시다. 도시의 스프롤 현상이라는 단어가 좋아하는 스프롤. 무분별한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무분별한 확장. 확장 현상. 현상 방지가 목적. 그리고 요 바깥으로는 이제 서울시 밖에 대도시권이 속해 있는 거죠. 서울시 밖에 아까 뭐 경기도의 안평군이라든가 평택시, 뭐 인천시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심화 문제. 왜 심화 문제냐면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배웠냐면 너네가 중3 때 배웠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지. 기억나지 않죠? 도리도리. 자, 도심에서는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도심에서? 아니죠. 주간 상주 인구 밀도가 높겠죠. X. 상주도 조금 이상하네. 주간 상주 인구 아니죠. 그냥 주간 인구 밀도가 높은 거야. 야간이 상주 인구입니다. 상주 인구란 거는 항상 살고 있다는 얘기야. 야간 인구랑 상주 인구는 같은 말로 쓰입니다. X. 부도심에는 인구 공동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로 도심 지역이 심하고 부도심은 좀 약해요. 이게 인구 공동 현상은 주로 도심 키워드로 나와서 애매하기 때문에 세모치고 일단 넘어간다. 자, 중간 지역에서는 점이지대를 우리가 문학을 할 때 배웠습니다. 점이지대 뜻이 뭐야? 같이. 여러 두 문화권이 접해 있는 지역에서 두 문화권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혼재돼서 나타나는 지역이 점이지대였죠. 중간 지역 여기 점이지대와 슬럼지구 형성되는 거 맞아요? 맞겠죠. 여기 여러 기능이 혼재돼 있다. 도시의 슬럼화 혹은 뭐 도시 초기 모습 이런 거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중간 지역이 안 좋은 겁니다. 중간 지역은 낡은 지역이다. 도시에. 주변 지역에서는 주택과 상가와 공장이 혼재한다. 왜 틀렸겠어 이거는? 어느 지역 특징이야? 도시 기능 혼재는 어디서 나타나니? 중간 지역에서 나타난다. 주변 지역은 새로 만들어져서 되게 입지가 뚜렷해요. 공업 지역 아니면 주거 지역입니다. 혼재돼 있다 틀렸고, 인구 공동 현상이 부도심으로 약간 있긴 있거든요. 부도심도 아예 없다고 하긴 좀 그러겠죠. 왜냐면 도심 기능을 분담했으니까. 강남에도 뭐 출퇴근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상대적으로 원래 이 인구 공동화라는 단어의 키워드는 원래 도심 키워드다. 그지? 도심이기 때문에 여기 2번은 틀린 걸로 봤네. 자, 5번 위성 도시는 교통 용지에 발달하여 도심의 기능을 일부 분담합니까? 아니지. 무슨 기능을 분담해?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한다. 대도시. 도심의 기능을 분담한다는 어디 키워드고? 부도심 키워드고. 그 다음에 도심의 기능을 분담하는 건 부도심 키워드고, 위성 도시는 뭐의 기능을 분담한다고?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해요. 대도시. 대도시니까 이 전체 밀려나는 거 20명 이상 해가지고 상업, 거기는 공업 주거 기능을 주로 분담하겠죠. X입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요 그래프는, 요 그림은 너네 교과서에 안 나와요. 하지만 중3에서 배웠던 내용이고 학교 프린트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알아둡니다. 넘어가자. 도시 문제로 갑니다. 도시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들어가서 121쪽. 자, 도시 문제는 특히나 우리 도시화 곡선에서 무슨 단계 있으면 기억나니? 도시화 곡선 할 때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 중에 도시 문제, 주택 부족, 교통 문제 이런 건 언제 많이 발생하겠어요? 가속화 단계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는 현상 단계죠. 무슨 현상 때문에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났으니? 도시화도 맞는데 이촌향도 촌락을 이탈하여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이었다. 그럼 촌락에 있는 애들이 다 도시로 오니까 도시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주택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가속화 현상 때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거는. 교통 문제, 출퇴근 막 인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도시화 3단계에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특히 뭐도 같이 나오냐면 주차 공간 부족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야. 공용 주차장 확대. 이거를 재작년 성동고였던 것 같은데 애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쟤 근데 공용 주차장이 확대되면은 도시 교통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고.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주차 문제. 교통 문제 안에 주차 문제가 들어가겠죠. 걔 생각으로는 공용 주차장 확대되면 차들이 더 많아져서 교통 문제도 활발해지고 뭐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근데 교통 문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문제 중에 주차 문제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주차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용 주차장 확대가 교과서에 나와가지고 적어놓은 거야. 왜 주택 부족하는 문제는 이제 주택 공급 확대, 뭐 재개발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겠죠. 환경 문제는 아까 앞에 도시 문제에서 본 거다. 그러니까 그 도시화 현상에서 본 거예요. 도시화 현상. 도시화 결과에서 환경 생태 환경 변화지, 열섬 현상, 뭐 홍수 피해 이런 게 도시 문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열섬 현상, 생물종 다양성 감소, 그리고 스모그 현상이라 그래요. 스모그는 자 기후 때부터 계속 했지만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공장 매연 그다음에 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거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상대적으로 뜨거운 공기죠. 화력 발전 돌린 결과잖아. 내연기관 이렇게 펌프질한 결과잖아.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자, 근데 원래는 이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이 주변 지역에서 찬 바람이 따뜻한 지역으로 불어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이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퍼져야 되거든. 근데 도시는 그게 뭐가 그걸 막고 있다 그랬어요. 건물들이 인공 구조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공 구조물이 바람길을 차단해가지고 바람이 순환을 안 해.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안정된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원래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뜨거우면 이렇게 밀고 이렇게 막 순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기가 위에 뜨겁고 밑에가 차가우니까 이 상태로 고정돼 있어요. 공기가 순환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 매연, 막 몸에 안 좋은 배기가스 이런 게 도시 상공에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이 상태로 햇볕도 차단하고 뭐 공기 대기질도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건강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거를 이전에는 아예 몰라가지고 산업혁명 초기에 그 런던 뭐 스모그 현상 이런 것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산업혁명 초창기에 사람이 엄청 많이 죽었었대요. 그래서 요새는 막 그 도시 만들 때도 계획도시 생태공간 뭐 이런 걸 많이 확대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은 열섬 현상은 뭐 해당되겠니? 열섬 현상은 뭘 만들면 되겠어요? 바람길 조성, 바람길 조성. 그래서 공원 같은 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일부러 뭐 만들어가지고 바람 잘 통하도록 그래서 순환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단어 뜻을 모르는 상태로 준우야.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개 하천을 확대해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복개 하천이 도시화에 좋은 점일까 나쁜 점일까? 긍정적인 뉘앙스로 이 단어가 쓰일까?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일까? 확대하는 게 좋은 겁니까? 줄이는 게 좋은 겁니까? 확대하면 안 돼. 오답선지다, 오답선지. 복개하천을 복원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복개하천은 뭐냐면 이게 복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애들이 많이 착각하거든요. 덮을 목자입니다. 덮을 복에 덮을 개자야. 그래서 덮고 하천입니다. 이걸 왜 만드냐면 그 도시가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도시가 발전하거든요. 공장이 들어서면은 옛날에는 환경법 이런 게 많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초기 도시에는 다 공장 폐수 뭐 이런 거 공장 뭐 폐기물 이런 거 그냥 다 강에 흘려보냈죠. 이제 울산 지역에 무슨 가로림만 무슨 하천 뭐 이런 거 나왔었는데 교과서에 까먹었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주변에서 별로 보기 안 좋죠. 환경 위생적으로 뭐 환경적으로. 그래서 그냥 덮었어. 강을 덮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좀 크게 문제가 됐었냐면 도시가 확장되니까 교통로를 많이 확충해야 될 거 아니야. 교통로 확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는 남의 땅, 대부분 땅들은 주인이 있지. 그래서 걔네들한테 사가지고 땅을 산 다음에 이거를 이제 도로를 포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지불하고 공간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야.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강은 그 위에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주인이 없을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그냥 강에다가 도로를 깐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는 햇빛 비추고 막 강물도 흐르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생태계의 일부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위에 덮어버리고 밑에 물 흐르는 것도 마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환경이 많이 파괴되겠죠. 그치? 그래서 최근에는 복개하천을 다시 까 뒤집고 있어요. 복개하천. 복개하천은 안 좋은 겁니다. 덮을 복자라 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위에를 그냥
도로를 깔아버린, 그래서 바람, 뭐 햇빛 통하고 이런 걸 막아버린 흑선. 복개하천 밑에 강이 흐르는 지역도 있고 말라버린 지역도 있거든. 근데 흐르는 지역도 원래 있던 생태계랑 많이 바뀌게 되는데 환경 자체가 다르겠죠. 뭐 지하수로 뭐 하수도로 흐르는 거잖아. 복개하천은. 그래서 이 복개하천 복원공사의 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게 이제 물론 이제 논란이 나름 있는 분이긴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했을 때 대표적인 내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이런 공을 세웠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자기 치적으로 내세웠던 게 청계천 복원 사례야.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휴양지고 외국인들 많이 오고 하지. 복개하천의 복원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청계천. 그다음에 이것도 용어만 좀 알아두세요. 생태 공간이라고 하는데 비오톱이라는 단어가 여기도 일부 교과서에만 나오는데 일단 다 알아둬. 비오톱. 비오톱을 조성한다. 이것도 용어를 처음 들어볼 거기 때문에 약간 용어를 설명하자면 바이오토피아. 바이오는 무슨 뜻입니까? 바이오 생명이라는 뜻이죠. 그걸 라틴어 그대로 봅니다. 바이오 생명, 생태라는 뜻이고 톱은 이게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근에서 왔냐면 토포스라고 토포스라는 게 라틴어 어근에서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토포스. 잘 안 쓰는 단어긴 한데 우리가 좀 들어본 용어 중에서는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있죠. 유토피아에서 토피아가 이 토포스라는 어근에서 왔어. 근데 유가 앞에도 부정접두어거든. 그래서 유토피아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상 사회죠. 이 세상에 없는 거지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생명, 생태라는 뜻이고 이거는 공간이라는 뜻이니까 비오톱은 생태 공간이야. 그래서 도시 내 뭐 정원, 뭐 도시 내 무슨 공원 이런 거 있잖아. 인위적으로 조성한 그런 것들, 그런 걸 비오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비오톱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거가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오고. 마지막 인간 소외 현상, 노인 고독사가 작년 교육과정부터 새로 추가됐어요. 노인 고독사 문제. 1호 개정 때는 심각하지 않았다가 2 개정 때 그 7년 사이에 심각해진 문제라는 거죠. 노인 빈곤 문제, 노인 고독사 문제. 그다음에 지역 격차 문제가 나올 건데 지역 격차. 지역 격차는 뭐가 해결책이 좀 중요하냐면 지역 격차. 균형 개발과 혁신 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혁신 도시 자주 나와요. 이거는 인간 소외 뭐 이런 거는 공동체 문화 조성, 뭐 사회복지제도,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의 공통점, 사회복지제도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 격차는 도시와 촌락 간에도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시 내부에서도 지역 격차가 발생할 수 있어 당연히. 그 아까 얘기했던 중간지대랑 도심이랑 거리가 별로 안 멀거든요. 여기는 달동네 판자촌이고 여기는 막 삐까뻔쩍한 백화점 세워져 있는 거지. 그래서 지역 격차.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뭐 서울과 뭐 경기권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역 격차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제가 뭐 도시 내에서는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도시와 촌락 사이와는 달리 도시 내부에서는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답선들이 나옵니다. 자, 뭐가 좀 중요하냐면 혁신도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혁신도시. 혁신도시라는 용어와 성수고는 작년에 쌤이 답을 알려주긴 했어요. 이거 외우라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뭘 외우라고 안 본 상태에서 봅시다. 국내 혁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뭐 지역 균형 발전 목적으로 하는 거 맞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과밀 현상 해소 효과가 있겠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이전한 게 혁신도시야. 근데 원주시는 헬스케어, 부산은 항공우주산업. 이거 외우라고 나왔었어요. 요새 좀 교육과정 바뀌면서 밀고 있는 지역 균형 개발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그 지역 균형 개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 자주 주요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정도까지 나와요. 교과서에도 이게 나오고요. 정리가 돼가지고. 부산은 그 바다 인근이잖아. 항공우주산업이 아니라 뭐 해양 물류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산업이 들어서 있어요. 헬스케어는 강원도가 상권점이죠. 그래서 주로 뭐 하냐면 관광 의료 산업이 강원도에 많이 발달해 있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전부 다 혁신도시는 그냥 공공기관이 이전한 거야. 혹시나 기업도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기업도시는 그냥 기업이 이전한 겁니다. 말 그대로. 혁신도시는 어디가 이전한 거라고? 뭐가 이전한 거라고? 공공기관이 이전한 거예요. 정부 부처가 이동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17구가 있거든요.
17부 과학기술부, 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해양수산부의 공무원은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을까? 전부 세종시가 있어요. 그리고 해양과학기술원 정부기관이거든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야. 해양과학기술원.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니까 공사니까 공기업에 당연히 한국관광공사 직원은 강원에 가 있고 농촌진흥청 직원은 정부에 있어. 옛날에 다 어디 있었겠어요? 옛날에 당연히 서울에 있었지. 근데 이제 서울에 있던 공공기관을 지역에 그냥 뿌려놓는 거야. 왜? 이쪽 지역이 이런 거에 좀 강한 지역이니까 이거를 너네 산업 특성화 해가지고 너네가 이걸 어떻게 좀 잘 키워서 지역을 활성화해봐. 지금은 너무 서울 집중이 심하잖아 이거. 괜찮죠?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참고로 이게 혁신도시 사례로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거든. 행정도시로 보기도 하고. 혁신도시 12개 있습니다. 12개 혁신도시. 10개 있었는데 2개 추가될 수 있는 12개야. 그래서 행정도시를 13번째 혁신도시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아예 행정도시로 별도로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서 그냥 주요 정부 부처들은 다 여기가 있어요. 세종시가 어느 도에 있니? 어느 도 옆에 있어요 세종시가? 충청도 옆에 있다. 충청도 사이에 들어가 있는데 충청도가 우리나라 중심에 있죠. 그래서 일부러 여기다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우리나라 중앙지역에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각부 정부 세종청사라는 곳에 이제 여기 뭐 과학기술부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기관 이게 키워두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을 지역 특성화 지역에다가 이전해서 뭐 균형 개발 추진하는 지방 거점 도시를 혁신도시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단독 뭐 보성용 같은 건 단답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용어다.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주요하게 다루고. 주요 내용을 봅시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도시화율. 도시화율은 뭐가 도시화율이라고 그랬어? 뭘 도시화? 규빈함. 도시화율은 뭐를 나타내는 지표가 도시화율이야. 도시 인구다. 도시 인구 비율이 도시화율이다. 한 시간 있다 물어볼게요. 규빈아, 도시화율이 뭐라고? 도시 인구 비율. 저거라, 중요한 용어다. 도시화율. 도시화율이 뭐라고요, 규빈아? 인구 비율이다. 그래서 산업 구조와 도시화율을 보는데 이거는 산업화 내용 나온 거죠. 지금 가면 갈수록 농림업이 1차 산업, 대인에 친절하게, 광공업이 2차 산업, 사회 간접 자본이 기반 시설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교통, 철도 뭐 이런 거야. 이런 게 이제 사회 간접 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 되죠. SCO라고 돼요. 사회 간접 자본. 영어로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산업이 비중이 어떻게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쭉 줄어들고 있는 거야. 선진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산업도 어떻게 되고 있어? 2차 산업도 줄고 있는 추세다. 선진국은 원래 3차 산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심지어 이 정도도 16%도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2차 산업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시화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도시화율. 도시화율이 언제 처음으로 50%를 넘었다고? 70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었어. 그럼 이제 70년이 됐다. 그러면 농촌 인구가 더 많습니까? 도시 인구가 더 많습니까?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거야. 도시 인구가 50.2%고 농촌 인구는 49.8%인 거죠. 이해가지? 그리고 요 시기부터 한 80% 넘었으니까 9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종착 단계에 들어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는 따로 외워두시고, 사실은 교과 과정은 좀 벗어나긴 한데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요것도 아까 도시들, 주요 구들 알아두고. 자, 여기서 보고 도심 지역이 어느 구라고? 도심 지역. 종로구? 아, 중구랑? 종로구다. 중구 바로 위에 있어요. 중구는 10조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공업 지역이 어디라고? 공업 지역은 무슨 구였습니까? 공업 지역. 성동구? 구로구랑 성동구다. 구로구, 성동구. 왼쪽에 구로구, 오른쪽에 성동구. 그 다음에 구도심은 어디 구라고? 구도심. 구도심 아니 노원구는 주거지야. 강남이랑 또 영등포구. 왼쪽에 영등포, 오른쪽에 강남이야. 여기 구로, 성동, 영등포, 강남 이렇게. 얘네 두 개가 구도심이고 얘네 두 개가 공업지역이에요. 노원구가 여기는 주거지역이고
이거 중부 종목으로 도심인 건 아닐 거고. 괜찮지? 이 정도만 외워두고 갑시다. 너네는 지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성수는 위치는 이름은 다 알아둬야 돼. 무슨 구가 무슨 지역에 해당되는지는. 오케이? 요거 아까 특징 한번 봤었고요. 혁신도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역 균형 발전 목적이고 미래형 도시고 어쩌고 저쩌고 총 10개의 혁신도시가 있었는데 2개가 추가됐다. 그래서 총 12개입니다. 그래서 뭐 정도만 주로 나오냐면 부산 아까 첨단 해양 산업이 됐죠. 첨단 해양. 그 다음에 강원 못 사는 지역이라서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제주 정도 제주 그 다음에 울산 위치 반경이다. 이 정도만 알아둡시다. 4개 정도만. 나머지는 뭐 적당. 전북도 그냥 전북도 알아두면 여기는 여기서 그 농촌이 이렇게 많이 농업 많이 하는 데잖아. 김제평야가 여기 있다. 넓고 지평선 축제가 이런 데지. 그래서 이 농사 많이 짓고 거기서 이제 농작물 개량 뭐 이런 것도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농생명 특화 산업을 전북에 한다고. 됐죠? 이런 게 뭐가 이전한 도시 됐어? 뭐가 이전한 도시가 아까 혁신 도시였어?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다. 알아둬야 돼요.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 기업 도시가 4개 있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나오면 그때 얘기합시다. 기업이 이전한 도시다. 거대 뭐 그쪽 산업에 특화한 기업들이 그쪽 지역 산업과 연계해가지고 기업 민간이랑 지역이랑 관공서 이런 거랑 다 연계해서 거기도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네, 교과서에 일단 나오는 건 혁신도시밖에 없으니까 혁신도시만 합시다. 자, 문제를 약간 시간을 줄 테니까 풀어보세요. 1, 2, 3. 3분. 이게 통사 예시 문항인데 이게 모의고사 스타일이거든요. 모의고사가 되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 3분 주겠습니다. 자, 답이 2번, 5번, 2, 5. 81번은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70번이죠, 여기는. 자, 여기서 뭐라고? 이게 너네 통사 기출 예시 문항이다. 28년 수능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뭐랑 섞여 있냐면 사실 기후 파트랑 지금 요새 통사 트렌드는 뭐냐면 모의고사 트렌드를 어딜 보더라도 모의고사는 전부 다 단원 통합형으로 나오고 있어. 여기 타이라거나 네팔이라거나 한국, 일본 이런 거는 타이, 네팔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는 뭘 통해서 기후 파트에서 나오잖아. 어느 기후 파트, 뭐 인구 파트 이런 거랑 다 융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근데 네팔, 타이, 일본, 한국 요 4개인데 자, 한국이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농림업 몇 차 산업? 1차 산업. 제조업 몇 차 산업? 2차 산업. 그러면 이거 2개 더한 거를 100에서 뺀 게 몇 차 산업이겠어? 3차? 3차다. 그지? 1, 2, 3차 산업밖에 없잖아. 산업이라는 게. 그러면 제조업이랑 농림업의 합이 가장 작을수록 뭐에 가깝다? 선진국에 가깝겠죠. 3차 산업 비중이 높을 거니까. 이해가? 그럼 이거 2개 더한 게 가장 작은 B는 뭐겠어요? 여기 4개 나라 중에 어디겠어? 일본이겠지. B가 일본이면. 다음 타이는 어디냐면 타이가 그 우리 지역 중에서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까? 타이가 동남아다. 동남아가 최근에 뭐 하고 있니? 전부 다 개발도상국들이 동남아에 많이 분포돼 있지. 근데 개발도상국은 그 아까 우리 도시화 곡선에서 1단계에서 2단계였어. 그러니까 가속화 단계야 아니면 1단계 초기 단계야? 가속화 단계다.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이라서 개발도상국이야. 길 위에 있는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 중에 뭐가 높을까?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치? 우리나라보다 심지어 우리나라가 제조업 부가가치액이 좀 높은 편이랬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선진국이지. 어떤 나라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모든 나라 공통으로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다. 우리나라만 지금까지 우리는 선진국 아니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좀 선진국에 들어가면 환경협약 이런 거에 규제가 좀 빡세죠. 우리가 물어야 될 부담금이나
줄여야 될 탄소 배출량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 빼고는 다 선진국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 문재인 정부 때 선진국 해서 자랑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선진국 치고는 어때?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은 편이야. 우리나라 우리가 왜 아직도 노동시간 비중이 좀 높냐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다 야근 많이 하시잖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딱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동시간이 많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간을 갈아 넣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라고 전체 산업 중에서. 뭐 그런 얘기고요. 여튼 그래서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더 커. 2차 산업이 더 높네. A는 뭐겠니? A는 타이겠죠. 타이. 일본이 여기 있습니다. 타이. 2차 산업이 많다는 겁니다. 전체 비중에서. 근데 이제 비중이 2차 산업이 많다 뿐이지 전체 액수는 당연히 누가 훨씬 많겠어. 한국이 훨씬 많겠지. 이거는 전체 퍼센트라서 타이가 높게 나오는 거죠. 이게 뭐 무역액 자체, 뭐 생산액 자체가 규모가 다를 텐데. 그리고 타이는 이게 타이가 여기 있고 네팔은 어디 나라인지 아니? 네팔? 네팔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 네팔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나라야. 인도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나라면은 거의 아직도 뭐 농업, 목축 이런 거 하는 나라라는 얘기 있어. 이해가니? 여기 뭐 네팔에 히말라야 산맥 오르는 애들 뭐 그 에베레스트 산이 네팔에 있다 참고로. 그래서 88 네팔로 외우랬죠 내가. 기억나니? 예? 에베레스트 산이 8,848m거든요. 그래서 네팔에 있기 때문에 88 네팔 이렇게 외우고. 그래서 그 주로 관광 산업이 주로 이제 1차 산업은 농업 목축으로 이게 히말라야 양 야크 키우는 지역이란 말이야. 양 야크 목축 이런 게 주 산업이고 이제 나머지 서비스업 요거 빼고는 전부 다 서비스업이거든. 나머지 이 제조업은 당연히 없겠지. 서비스업은 주로 뭐 관광 산업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지. 괜찮니? 그러면 농업 목축 조금 하고 제조업은 공장이 들어설 기반 자체가 안 돼. 저기 산꼭대기 있는 나라인데 공장은 5% 미만이고 이게 가내 수공업 이런 거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관광산업 서비스업 가지고 먹고 사니까 C가 네팔입니다. 일단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선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 근데 이거 일단 ABCD가 뭔지를 아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긴 하죠. 이걸 알아야 풀 수 있겠지. 자, A의 제조업 총 부가가치액은 한국보다 많을까? 타이의 총 부가가치 액수. 이거는 뭐야? 비율이 뭐 잘 구분해라. 특히나 지리 파트에서 윤리는 그런 내용이 많이 안 나오고 지리 파트에서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 맨날 뭐 가지고 물어. 이거 2학기 때 인구 파트, 자원 파트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비율하고 절대값하고 비교하는 문제. 우리 타이가 우리보다는 전체 그 제조업 비중이 더 높지. 근데 비교액은 어떻다고? 훨씬 적겠죠. 1번 틀렸고. 이거 끝내고 10분 있다 합시다. 10분 있다. 자, B가 일본인데 일본이 한국보다 도시 인구수가 많을까? 자, 일본이든 한국이든 도시화율은 어떻겠어요, 둘 다? 높아요? 도시화율은 둘 다 겁나 높아요. 거의 뭐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90% 넘고 일본도 90% 넘는데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고? 5천만이고 일본 인구는 얼마입니까? 약 1억 3천만이야. 그렇게 많지. 땅덩어리도 약 우리나라 3배 가까이 돼요. 이게 남한 면적에. 그래서 인구도 막 그만큼 솔직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 아니요, 너무. 그 잠깐만 적는 거.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럼 너는 여기다가 0.5명 누구하고 저기다 0.5명 누구하고 아니야? 인구가 저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한국 도시 인구수는 일본이 많겠니 한국이 많겠니? 일본이 훨씬 많단 말이야. 그럼 B는 한국보다 도시 인구수가 많다가 옳은 선지겠죠. 옳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자, C가 네팔인데 네팔은 도시 인구수가 촌락 인구수가 많습니까? 도시 인구수가 네팔이 이거 뭘 구별해야 되냐면 얘는 국내 총생산 비율이죠. 그지? 국내 총생산 비율이 농업이랑 제조업이 다 더하면 25%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농촌 인구가 25%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아니? 아니야. 여기는 도시화율이 되게 낮습니다. 나와있죠. 네팔이. 자, 네팔은 도시화율이 21.5%로 가장 낮지만 그러면
농촌에 몇 명 산다, 몇 퍼센트 산다는 얘기야, 농촌에. 78%가 농촌에 산다는 얘기야. 둘이 구분하라는 얘기요. 당연히 부가가치액은 훨씬 어디가 높아. 이 국내 총 생산이잖아. 생산액에 벌어들이는 비용은 1, 2, 3차 산업 중에서 뭐가 돈을 많이 버는데 3차 산업이 훨씬 많이 벌지. 3차 산업이 관광업 이런 거 되게 그 놀러 와가지고 막 위에 이제 그 에베레스트 등반하고 돈 많이 쓸 거 아니야. 관광 가이드하고 그런 걸로 돈을 많이 벌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에 몰려 살고 있다고 여기는 농촌에 몰려 살고 있다고. 이게 사람은 농촌에 훨씬 많이 살지만 돈은 거기서 거의 못 번다는 거죠. 20%밖에 못 번다고. 70%가 농촌에 살지만 78%가 농촌에 살지만 실제 걔네들이 벌어들이는 비용은 21%에 불과하다는 얘기지. 이거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도시와 유리랑 도시 인구 비율이고, 그지? 규빈아, 도시와 유리 뭐라고? 도시 인구 비율. 외워라 이거는. 도시 인구 비율이고, 여기는 총 생산액을 비교했기 때문에 산업화랑은 또 다른 얘기다. 도시와 유리랑 산업화랑 뭐 국내 산업별 비중 뭐 생산액 비중이랑 이런 거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 3번이 좀 매력적인 오답선지인데 위에 줘놨죠. 도시와 유리 가장 낮다고 21%라고. 그래서 틀렸습니다. 촌락 인구수가 훨씬 많은 거야. A, B는 산업화가 시작된 시기가 이르다. 타이가 먼저 산업화를 했겠니? 일본이 먼저 산업화를 했겠니? 일본이 훨씬 먼저 산업화를 했겠죠. 여기는 메이지 유신이 1800년대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공장에 거의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X. 타이는 일본보다 국내 총 생산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이건 뭘 비교하면 되겠어요? 비율을 보면 되겠지. 비율. 자, 그러면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차 산업 비율이니까, 자, 얘는 1차, 2차 더하면 몇 퍼센트예요, 총? 6% 정도 되지. 서비스업 비율은 전체 산업의 몇 퍼센트야? 26%니까 74% 정도 되겠네. 네팔은 74%가 서비스업이고, 일본은 여기 18 정도, 약 2 정도니까 20 정도 되겠지. 몇 퍼센트가? 80%가 서비스업. 어디가 더 커요? 일본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다. 풀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틀린 것만 보자. 이건 2다. 21번의 니은. 마을 공동체의 악화는 어디서 발생한 문제니? 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니까 어디서 발생한 문제겠니? 촌락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다. 그 도시는 인구가 너무 급증해서 문제인 거야. 인구 과밀화가 심해서 문제인 거고, 여기는 인구가 같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마을 공동체 의식 약화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막 복닥복닥 하면서 끈끈하게 막 공동체 의식 이런 걸 가졌는데 젊은 애들은 다 이제 도시로 가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이 주니까 공동체 의식도 약화되고 이런 노동력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 같은 경우 옳지 않은 것인데, 이기주의로 인한 인간소의 인간성 상실 등의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는 문제야? 도시? 도시에서 인간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도시 문제로 봤잖아. 이게 한국지리에 촌락하고 도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거든. 그래서 농촌에서도 도시화가 진행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해결책은 뭐냐 이런 거 나온다고. 근데 그거랑 엮어가지고 낸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다. 도시 문제고, 요거는 마을 공동체 하는 이제 거기 그 농촌에서 촌락의 도시 문제고, 촌락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 문제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 했죠. 항공우주 산업이 아니라 해양 물류 산업입니다. 항공우주는 경남 진주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같이 이제 볼 수 있겠죠. 84, 85번 다음 풀어보세요. 1번 줄게요.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